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관용입니다. 앞으로 5년 대한민국을 이끌고 갈 대통령을 뽑는 대통령 선거, 이제 그 본격적인 레이스에 접어들었죠. 새누리당은 대선 후보가 확정됐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 결정을 위한 경선이 시작되고요. 오늘이 그 첫 번째 TV 토론입니다. MBC, KBS, SBS 방송 3사가 함께 중계하는 첫 번째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 경선. 1부와 2부로 나뉘게 됩니다. 1부에서는 대선 예비후보 한 분씩만 모셔서 기조연설을 듣고 패널들의 검증을 받는 그런 토론으로 꾸미겠고요. 2부에서는 후보자 간의 상호 토론으로 펼쳐지겠습니다. 우리 국민 여러분을 대신해서 후보들을 검증해 주실 패널 3분 먼저 소개해 드릴까요? 시사평론가 김종배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경희대학교 김민전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리고 숭실사이버대학교 곽동수 교수 나오셨고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방청석에는 민주통합당 관계자분들 또 각 후보의 지지자분들 그리고 또 일반 시민들도 함께하고 계시고요. 방청석 질문도 저희들이 소화할 테니까 많은 참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민주통합당 경선은 완전 국민 참여 경선이죠. 이 방송 지켜보시면서 어느 후보가 더 나은지 여러분 날카로운 눈으로 분석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죠. 네 분의 민주통합당 대선 예비 후보를 모시겠습니다. 네, 네 분 후보께서 입장하시네요. 후보님들 토론 시작하기 전에 이렇게 밖에 있다가 들어가신 거 처음 아닌가요? 예. 좀 오늘 낯선 방식이 될 수 있는데 준비들 많이 하셨습니까? 예. 네, 어느 분이 먼저 하시게 될지도 이 자리에서 다 저희가 추첨을 하거든요. 네, 그럼 자리로 앉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토론의 특징은 뭐 1분, 1분 30초 이런 식으로 시간을 엄격하게 끊고 제한하기보다는 후보들께서 좀 충분히 하실 말씀을 하고 또 검증도 제대로 되기 위해서 한 10분씩 이렇게 좀 여유 있게 진행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1부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1부는 앞으로 대한민국을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지 그 미래 비전 그리고 거기에 대한 패널과 방청객들의 검증 이런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어느 분이 자리를 하시게 될지 저도 이런 건 처음 해보는데요. 추첨을 해볼까요? 자, 네, 김두관 후보 뽑히셨습니다. 앞으로 나와주시죠. 자, 매도 먼저 맞는 게 낫다고 먼저 하시는 게 좋습니까? 예. 김두관 후보 2분 먼저 시간 드릴게요. 기저발제 시작하시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민 아래 김두관입니다. 며칠 전 신문 보도를 보니까 우리 국민들 98%가 신분 상승이 어렵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정말 대한민국 국민들 꿈과 희망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꿈과 희망을 잃은 국민들 정말 희망을 함께 찾아드리겠습니다. 정말 비가 올 때 쓰는 우산 같은 대통령, 정말 힘들고 지쳤을 때 기대고 싶은 산 같은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출마를 했습니다. 김두관의 미래 비전은 비전 3080입니다. 강력한 개혁과 성장을 바탕으로 국민소득 3만 불 시대 8천만 국민들과 함께 열어가겠습니다. 정치적 특권, 경제적 특권 폐지하겠습니다. 한반도 평화를 바탕으로 북한, 중국, 러시아를 잇는 북방 경제 시대를 열어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60만 군대를 30만으로 감군을 하겠습니다. 징병제를 폐지하고 모병제를 전면적으로 도입을 하겠습니다. 모병제는 특권과 반칙 폐지, 군가 가바 전력화를 통한 국방 강화,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합니다. 저는 작은 정부 대신 큰 정부를 지향을 합니다. 향후 10년 동안 복지 지출을 OECD 평균 수준 20%로 확대하겠습니다. 그래서 보편적 복지를 통해서 우리나라를 강한 복지국가를
저 김두관이 반드시 만들어내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저 김두관과 함께해 주십시오. 반드시 민주개혁 세력의 승리를 담보해 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두관 후보의 기조발제 내용을 중심으로 이제 검증에 들어갑니다. 모두 10분 동안의 검증인데 우선 방청석 질문부터 받아볼까요? 어느 분? 예, 시작하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학생입니다. 저는 일단 후보님 공약 중에 모병제에 대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남한과 북한 사이에 평화가 찾아오고 또 통일이 이루어진다면 징병제가 자연스럽게 모병제가 되는 건 당연한 것 같은데 이번에 후보님께서 갑작스럽게 모병제를 공약으로 내세우셔서 이게 한편으로는 이게 이슈화나 인기를 의도하신 게 아닌가 싶고 또 한편으로는 이게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한가 이런 의구심이 들기도 하는데요. 우리나라의 특수적 상황과 여러 가지 상황들을 고려할 때 많은 그 보수적인 생각을 가진 분들이 모병제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분들이 많을 걸로 알고 있는데 이분들을 어떻게 설득하실 건지 또 설득하실 자신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혹시 방청객 질문하신 분 군대 갔다 오셨어요? 네, 갔다 왔습니다. 아, 오히려 나중에 가시면 좋았을 거예요. 우리나라 상황이 그러기 때문에 저는 징병제를 폐지하고 모병제를 반드시 도입을 해야 하고요. 전 세계 군사 강국들이 전부 다 지금 모병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하고 처지가 비슷한 대만이 2003년에 600만을 모병제로 해서 모집한 것을 시작으로 해서 2013년에 내년에 완전 전면 모병제를 실시하고 있고요. 또 러시아도 2017년까지 70%를 모병제를 통해서 군을 충원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라크 전쟁에서 이렇게 보도하다시피 18만의 미군이 130만 이라크군을 이렇게 괴멸을 시켰잖아요. 오히려 지금은 병력전이 아니라 기술전, 정보전, 첨단무기, 첩보전 이렇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모병제를 통해서 강한 군대를 유지하는 것이 군사 예산을 훨씬 더 줄여내고 또 군대도 가고 싶은 사람이 가서 나라를 지키 훨씬 더 강한 군대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인터넷상에 지금 뜨거운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저는 지금 한 70% 정도 모병제를 오히려 반대할 겁니다. 그러나 적어도 국가 지도자는 미래를 내다보면서 지금은 그렇지만 당연히 국민들을 설득하고 모병제가 더 강한 군대로 가기 위한 것을 동의를 받아내서 모병제로 전면적으로 전환하는 것이 새로운 지금 현대전 흐름에 맞다. 아마 우리 지금 국방부에서도 모병제를 충분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만 군 기득권 세력들이 반대하고 이쪽 저쪽 눈치를 본다고 지금 집행을 못한 것이지 모병제는 지금 굉장히 큰 흐름에 함께 가는 거라고 봅니다. 우리 패널 가운데 김종배 씨가 좀 바로 받아주실래요? 네. 저는 큰 정부를 좀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무식해서 그런데 큰 정부 개념을 좀 더 풀어서 그러니까 설명해 주십시오. 복지국가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복지국가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예산도 많이 지출할 것이고 집행 과정에서 공무원도 많이 필요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중앙정부는 당연히 커지겠네요. 인원이 커진다기보다는 네. 전체 우리 지금 GDP 1,300조 중에서 네. 우리 재정 볼륨 325조고 예. 그 중에서 이제 OECD 평균 20%에 훨씬 못 미치는 9%, 한 110조 정도를 복지로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지금 우리 사회가 복지행정의 주체는 중앙정부가 되는 겁니까?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당연히 함께 하게 되는 거죠. 제가 왜 여쭤보냐면 김두관 후보께서 폴리뉴스하고 2011년 3월 2일에 인터뷰한 게 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정확하게 하도 인터뷰를 많이 해서. 네, 여기서 말씀하신 걸 그대로 읽어드리면 중앙정부는 세계 전략을 준비하고 국방 외교, 길게는 남북 통일, 동북아 평화, 세계 평화에 기여하기 위한 큰 틀을 짜는 데 주력하고 나머지는 지방정부에 넘겨라. 이런 취지로 말씀을 하셨거든요. 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러면은 이게 지금 중앙정부에서 결국은 복지 플랜을 짜고 전체를 주도해야 되는 것은 중앙정부인데 이때 하신 말씀에는 없어서 여쭤보는 복지 부분도 기본적으로 큰 국가 전략 중에 하나고요. 네. 오히려 그것을 집행하는 것은 주민하고 밀착되어 있는 기초자치정부인 시군구가 될 수도 있고 네. 또 좀 큰 단위는 강력지방정부인 시도정부가 될 수 있겠죠. 그래요? 예. 북방경제를 여쭤보겠습니다. 북방경제는 우리가 하고 싶어서 되는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동북아를 중심으로 신냉전 체제가 구축되고 있다는 지금과 분석이 일반적인데 북방 경제를 어떤 식으로 구축할 수 있는 겁니까? 이 정세 속에서? 기본적으로 북방 경제를 위해서는 중국과 북한 또 우리 한반도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미국이나 일본의 협조를 받지 않고는 쉽지 않겠죠. 네. 차기 국정을 책임질 대통령께서 당연히
중국도 설득하고 미국도 설득해서 지금 북한의 지하 자원이 한 7천조 정도 가량 묻혀 있는데요. 매우 주목할 사항은 바로 3일 전에 중국 정부와 북한 정부가 북한 지하 자원에 대해서 전수조사에 착수했다는 보도를 봤습니다. 네. 정말 7천조의 지하 자원을 남북 민족 경제 튼튼한 토대를 삼기 위해서는 반드시 남북 화해와 평화가 필요하고 아까 선제적 군축, 모병제 이런 게 다 북방 경제를 여는 하나의 그 기저라고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고. 그러니까 모병제를 실시하고 그 군축만 하면 북한이 거기에 감동해서 무조건 문을 열어줄 거라는 발상은 현실 국제 정치를 너무 쉽게 생각하는 건 발상 아닙니까? 지금 북한도 상당히 많은 변화를 지금 보여주고 있고요. 장성택 국방위 부위원장이 최근 중국을 대규모 사절단 이끌고 간 적도 있고 또 김영남 최고 상임위원장이 베트남 개혁 개방인 도이모이를 배우기 위해서 지금 베트남을 방문했고 북한 현대 역사에 처음으로 이설주 펄스트 AD를 대동해서 지금 군기지 산업 시찰, 유원지 이런 걸 시찰하는 거 보면 북한도 상당히 지금 변화를 하려는 그런 조짐들이 좀 보이지 북한만 않습니까? 중요한 게 아니라 중국의 이해관계가 있고 미국의 이해관계가 있고 우리의 이해관계가 있을 텐데 그게 무조건 조화된다라는 그 보장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충돌이 나타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국방 외교 관계라는 게 늘 긴장도 있고 하해도 있고 협력도 있는데 그런 것들을 강대국의 이해관계를 잘 조정하면서 민족 내부의 문제인 그러니까 어떻게 조정할 거냐라는 겁니다. 제 얘기는. 그게 핵심이죠. 어떻게 조정할 수 있는데요. 어찌 보면 4대 열강에서 가장 힘이 약한 존재는 우리 아닙니까? 조정이 가능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선제적 군축도 하고 우리 쪽이 북쪽에 대한 신뢰를 보여줌으로 해서 네. 남북 관계 물꼬도 트고 예. 지금 뭐 개성공단 같은 경우는 남쪽의 자본과 기술, 북쪽의 노동과 자원이 윈윈한 행태지 않습니까? 또 남북이 긴장이 고조됐지만 개성공단은 남쪽과 북쪽에 동시에 이익이기 때문에 북한도 계속 그 개성공단을 유지하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을 좀 예의주시해서 볼 필요가 있고요. 지금도 북한 당국에서 아마 우리 한국하고 지금 상당히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싶어 하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은 정보를 듣고 있습니다. 다른 패널들 좀. 예. 그 말씀하신 내용 가운데 질문하겠습니다. 그 선거 전략의 캠페인 방향이 조금씩 바뀌면서 이슈몰이에는 성공하고 계십니다. 그 대표적인 게 모병제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와 관련해서 국방이 좀 걱정되지 않을까 했는데 북방경제라는 개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예. 이슈를 급하게 끌어내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좀 더 화제가 되고 이야기거리가 될 수 있고 그 가운데 후보의 이름이 나올 수 있는 이슈거리를 골라내시는데 몰입했다 이런 느낌도 받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전혀 그렇지 않고요. 우리 국민들께서 만불, 어렵게 이제 베트남 중동 특수를 통해서 2만 불까지 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국민들이 보편적 복지를 통해서 분배 이런 것도 관심이 많지만 여전히 다이나믹한 국민들에 대해서 굉장히 성장에 대한 관심들이 많는데 한국 경제 활로를 트는 것은 저는 북방 경제 또 더 좁히면 남북 경제 공동체밖에 대안이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반드시 선제적 평화체제를 구축해야 하고 정전을 평화협정으로 맺고 평화체제를 구축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힘이 센 남쪽에서 선제적 군축과 모병제 이런 걸 통해서 북쪽의 신뢰를 보여줘야만이 남북 문제가 풀린다고 보거든요.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으로 보게 되면 현 정부나 그 전 정부나 어떤 정부도 하기 힘들어서 5년 내에 이뤄내지 못했던 외교적으로 집중한 이슈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민주정부 10년 동안 마저 질문하겠습니다. 예.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 큰 정부로는 중앙정부가 외교나 이런 쪽으로 나가면서 실제로 할 수 있는 몫은 더 작아지는 작은 정부에 가까워져야 되는 거 아닐까요? 아닙니다. 지금 이 보편적 복지를 통해서 사회 안전망이 확충돼야 하고요. 그렇게 해서 내수 시장이 활성화될 때 88%를 고용하고 있는 중소기업이 살아나고 젊은이들이 일자리들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네. 그 말씀하셨던 첫 부분에 나왔던 얘기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신분 상승의 꿈을 잃고 꿈과 희망도 잃고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신문제 사회는 아닙니다만 말씀하신 대로 국민들은 부가 양극화되면서 나는 절대로 넉넉한 중산층이 되지 못할 거라고 희망을 잃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군제도도 바꾸고 북방 경제로 나가면서 4대 열강 가운데 우리나라가 힘있게 나가겠다. 큰 정부가 필요하다. 제가 말하는 큰 정부는 네. 군사력을 강화하는 이런 게 아니고요. 국가가 책임져야 될 교육, 보육, 건강, 노후 이런 보편적 국민적 삶을 더 이렇게 좀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있어서 국가 역할이 더 중요하다. 예를 들면 스웨덴이나 덴마크, 독일 같은 정부가 사회복지를 충분히 통해서 우리 기업들이 비정규직이고 어렵잖아요. 실질 시장 임금을 가지고 살기가 매우 어렵지 시간이 않습니까? 별로 없어서 마지막 얘기로 다시 넘어가겠습니다. 말씀하셨던 대로 김종배 씨께서 말씀하셨던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는데요.
그 아이들 복지 얘기를 다루더라도 예산이 없어서 각 중앙정부가 아닌 지방정부에서 집행을 못하겠다, 중앙정부에 도와달라는 도로 예산 문제로 귀결이 됩니다. 이 문제가 다시 돌아오지 않을까요? 최근 0세에서 2세 그 보육 문제 때문에 지금 지방정부 재정이 거들이 났거든요. 네. 이명박 정부 5년 동안 96조 정도 부자 감세를 했지 않습니까? 또 4대강을 비롯해서 토목 사업에 한 30조 정도를 쏟아부었고, 뭐 법인세 인하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재원이 마련될 수가 없죠. 저는 부자 감세 당장 중단하고 제대로 세금 부과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또 세입 공제, 또 뭐 외국에 지금 영국 어떤 자료를 보니까 알겠습니다. 888조 정도 이렇게 김두관 돈이 의원님 10분이 빠져나갔더라고요. 다 흘러가시고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뭐 감세나 세액공제 이런 등등만 줄여도 엄청난 세원이 마련된다 이런 예. 답변이셨네요. 이게 막 숨과 북에 몰아치시니까 10분도 굉장히 짧아요. 그죠? 아, 그렇습니다. 아쉽네요. 김두관 후보 수고하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자, 바로 다음 후보를 또 제가 뽑아볼까요? 두 번째 후보는 어떤 분이 뽑히게 될까요? 네, 문재인 후보 두 번째로 뽑히셨습니다. 중앙으로 좀 나와주시고요. 네, 문재인 후보 인사하시고 2분 기조발제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 비정규직이 15만 명이나 되는 사실을 아십니까? 허들의 일이나 임시 일자리가 아닙니다. 영양사, 조리사, 사서, 교무보조, 그리고 영어 강사, 스포츠 강사, 이렇게 아이들 교육에 꼭 필요한 일이고 널리 있는 일자리인데 비정규직입니다. 제가 어느 학교에서 만난 급식 담당 조리원은 10년 근속했는데도 실제 월급이 88만 원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럭저럭 견뎠는데 이제는 아이가 둘 생기고 보니 너무 힘들다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똑같은 일을 하는데도 비정규직은 급여가 정규직의 절반입니다. 이렇게 인건비 줄이려고 공공부문에도 이렇게 비정규직이 많습니다.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재벌기업과 대기업, 사상 유례없는 호황 누리면서도 더 많은 이익 남기려고 비정규직만 늘립니다. 그래서 지금 비정규직이 전체 노동자의 60%, 800만 명에 가깝습니다. 중상층 서민들의 삶이 무너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문제 해결하는 것이 경제민주화입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부터 정규직으로 전환하겠습니다. 재벌기업, 대기업에도 요구하겠습니다. 같은 사업장에서 같은 일을 하는 노동자는 그 신분이 무엇이든 소속이 무엇이든 같은 처우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약속드립니다. 비정규직 문제, 양극화 문제 해결에 정부의 명운을 걸겠습니다. 일자리 혁명을 이룬 일자리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비정규직 또 일자리 이야기를 집중하셨어요. 방청객 어떤 분이 시작하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후보님 말씀을 듣고 나니 잠시만 참 기다려주세요. 더우신지 옷옷을 벗으셨습니다. 네, 황정석 질문하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저는 후보님 말씀을 듣고 나니 참 듣기엔 좋지만 구체적으로 머릿속에 남는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좀 더 크게 말씀해 주세요. 예. 네, 얼마 전에 후보님이 쓴 책을 읽었는데요. 그중에서 2002년 대선 때 이회창 캠프에서 만들었던 집권 5년 플랜을 보고 나서 노무현 캠프는 참 준비가 안 돼 있었구나라고 반성을 하시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네, 그 후보님은 그때와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어떠한 준비를 하고 계신지가 궁금합니다. 한 번 더 말씀해 주실래요? 앞에 말씀. 얼마 전에 그 후보님께서 쓰신 책 중에서 2002년 대선 때 이회창 캠프에서 만들었던 집권 5년 플랜을 보고 그러니까 노무현 캠프는 준비가 참 안 돼 있었구나라고 예, 반성을 알겠습니다. 하셨어요. 네. 예, 그렇습니다. 지금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신가? 예.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집권 5년에 대한 여러 가지 플랜을 이 정책 마련과 함께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남북한 정책에 대해서 적어도 다음 정부 임기 중에 남북
경제연합 관계까지 발전시키겠다. 그렇게 약속을 드렸거든요. 그러면 단순한 약속에 그치지 않고 제가 후보가 됐을 때부터 또 당선자가 되고 난 후에 그리고 집권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5년차에 무엇을 함으로써 남북경제연합 관계까지 나갈 것인가 그 연도별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제가 당선되고 나면 곧바로 북한에 특사를 보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취임 첫 해 6.15 이 즈음에 남북 정상회담을 열겠다는 그런 또 약속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나가면 3년, 4년 이 무렵에는 남북 간의 포괄적인 경제 협약 체결할 수 있고 그리고 경제 공동체 넘어서 남북 경제 연합의 길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연도별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목표별로 연도별 계획을 세우고 계시다. 네. 우리 패널 가운데 김민정 교수 좀. 네,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남북연합까지 나아가도록 노력하겠다 이런 말씀하셨는데요. 뭐 의도는 좋은 의도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국제 정치에 있어서 이 무작정 다가가게 되면 오히려 저쪽에서 더 큰 레버리지를 가지게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사실 우리가 참여정부를 비판할 때에도 이 의도는 좋았지만 결과는 나빴다 이런 비판을 많이 하는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가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고요. 우리가 6.15 공동선언 때도 남북 간의 4대 경제협력 방안에 대해서 합의를 했습니다만 14 공동선언에서는 그것이 훨씬 구체화돼서 무려 48가지 남북 협력 사업에 대해서 합의한 바가 있습니다. 서해 평화 특별협력지대부터 시작해서 안변의 조선공단, 또 남포의 공단, 해주항 개방, 또 남북 간의 그 지하장 공동 개발 이런 이제 많은 그 경제 그 협력 방안에 대해서 합의를 또 봤었고 남북 경제를 함께 할 수 있는 부총리급의 남북 경제협력위원회도 합의를 했었거든요. 잘 알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가니까요. 제가 다른 우리가 질문을 합의만 한다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곧바로 빠른 속도로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비정규직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요. 결국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라고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참여정부에서도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2년이 지나면 정규직으로 전환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법을 만들었지만 그것이 오히려 비정규직들에게 더 악영향을 미쳐서 그 비정규직 일자리마저도 잃게 만드는 결과를 낳았거든요. 이 문제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참여정부 때 이런 이제 비정규직 문제 또 양극화 문제 충분히 대처하지 못한 것이 너무나 아쉽습니다. 그 점에서 참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이 비정규직 이제 보호법은 사실은 그 법을 충실히 지킨 기업들에서는 정규직으로 많이 전환하는 그런 효과가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그 법의 보호를 면탈하기 위해서 불법 파견이라든지 이렇게 산의 하층으로 가는 그 부분을 저희가 막지 못한 것이 실책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공 부분부터 그렇게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해 나간다면 이 다음 정부 기간 동안에 비정규직의 비율을 지금보다 한 절반 정도로 낮추는 그런 어떤 계획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더욱더 중요한 문제는 사실 이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처방이 일자리를 더 만들겠다라고 하는 처방과 상충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우리가 쓸 수 있는 재원이 정해져 있다라고 한다라고 하면 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만들었을 때 결국 총 일자리 수는 줄어들 수밖에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후보께서는 뭐 70만의 일자리를 만들겠다 이런 얘기들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만들면서 또 70만을 어떻게 만드실 것인지 궁금해집니다. 예, 그렇지 않고요. 네. 제가 말씀드린 일자리 혁명이라는 것이 일자리를 뭐 몇십만 개 이렇게 만들겠다. 일자리 숫자 차원이 아닙니다. 좋은 일자리 많이 만들어야 된다는 거거든요.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방안 속에는 신규로 사회적 일자리라든지 또 중소기업을 활성화해서 만드는 방안도 물론 포함되고요. 또 한편으로는 기존의 나쁜 일자리를 좋은 일자리로 이렇게 바꿔나가는 것이 포함됩니다. 비정규직의 나쁜 일자리를 정규직의 괜찮은 일자리로 전환시키는 거죠. 이러면 당장은 부담이 될 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 우리 중산층 또 서민들 이렇게 살리면
이분들의 소득이 높아지고 그러면 또 소비 능력도 진작되지요. 그러면 소비가 늘어나면서 우리 내수 경기 살리게 되고 그러면 또 경제 성장하면서 일자리가 또 늘어나는 것이거든요. 이래서 전체 경제를 건전하게 성장시켜 나가고 살리는 방안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질문하겠습니다. 학교와 비정규직 얘기를 하시면서 저는 뜨끔했습니다. 제가 대학교 비정규직입니다. 15년째 이름을 바꿔가면서 있었습니다. 강사로 시작했다가 뭐 외래 교수, 특임 교수, 전임 교수, 시간 강사 온갖 것 돌았는데 같은 자리입니다. 정규직은 기대도 안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어떤 제도가 생기게 되면 벌써부터 그 주체들은 자기의 이익을 고수하기 위해서 빠져나갈 방법을 세웁니다. 그 법에 계속 당하는 게 정책입니다. 이미 지난 정부에도 경험을 했고 이번 정부 들어서 더 거세졌는데 막으실 방법은 있습니까? 예, 우리 그 대학 강사님들 그 고통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그 제가 공공부문 비정규직 말씀드렸는데 아까 학교 비정규직 15만 명, 전체적으로 수십만 명 달하거든요. 이거 예산 절감하기 위한 겁니다. 그런데 누구를 위한 예산 절감입니까? 그렇게 해서 중산층 서민들 삶 무너뜨리면 도대체 무엇을 위한 것이겠습니까? 그래서 아까 공공부문 비정규직부터 정규직으로 전환시키겠다는 것이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학의 경우에도 예를 들면 대학 교수 충원율 같은 것을 제대로 높이고 제대로 이렇게 우리가 단속하고 또 그런 것을 정부가 대학에 지원할 때 연계시킨다면 그리고 앞으로 또 우리가 대학 반값 등록금 정책도 합니다만 반값 등록금을 하는 전제 조건으로 그렇게 우리가 평가 지수화를 한다면 네. 이 대학 우리 그 강사님들의 이 신분 보장 이런 것도 제대로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야기를 들으면서 기대하는 국민들도 굉장히 많겠습니다만 글쎄요. 와서 닫는 숫자가 늘 들었던 얘기처럼 비슷하게 들릴 수도 있을 겁니다. 다시 이야기가 원점으로 돌아가게 되는데요. 그 말을 듣지 않는 그런 기업들이나 단체들 같은 경우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국민들이 옳지 않다는 건 이미 알고 있고 풀어갈 방법도 알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정책도 이미 있습니다. 실행되지 않는 사회에 살면서 서민들은 아픔이 더 깊어가는데요. 풀어주실 방법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까 일반 그 사기업의 경우에도 지금 재벌 기업이나 대기업들은 충분히 고용 여력이 있거든요. 그런데도 이제 고용을 늘리지 않고 비정규직 이렇게 이제 하는 것은 그동안 우리가 재벌 기업, 대기업에 대한 어떤 국가의 지원이 투자를 늘리는 쪽에 집중이 돼서 투자 실적에 따라서 법인세를 감면해 준다든지 이런 혜택을 주어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렇게 하지 말고 고용 실적, 얼마나 신규 고용을 많이 창출하고 또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해내고 노동자들에 대한 복지 지수가 높아지고 이런 것을 평가 지수로 삼아서 기업에 대한 지원을 해나간다면 기업이 고용을 늘려나가는 쪽으로 그렇게 유도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결국 지금 고용의 90%를 창출해내는 것은 우리 이제 중소기업이거든요. 이 중소기업에 대해서 제대로 이제 지원 육성을 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거래 질서를 우리가 좀 공평하게, 공정하게 그렇게 이제 만들어 간다면 중소기업도 살아나면서 고용이 훨씬 진작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된 비법은 팀에서 준비를 하고 계신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풀어갈 비법을요? 예. 예. 5초 남았으니까 더 질문 안 하시겠죠? 문재인 예, 후보 감사합니다. 시간이 다 됐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네, 자리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 질문하신 분께 다가가시는 열정을 보여주셨는데 너무 나가셨어요. 그래서 조명이 없는 데까지 가셨습니다. 앞으로 남은 두 분께서는 움직이시더라도 이 아크릴판 안에서만 움직여 주시길 바라고요. 자, 남은 두 분 중에 누가 다음번이 될까요? 이거 왜 이렇게 안 떨어지죠? 정세균 후보 세 번째고요. 자동적으로 마지막에 손학규 후보 되겠습니다. 네, 2분 기조발제 시작해 주세요. 국민 여러분, 요즘 정말 힘드시죠? 저는 전라북도 진안 산골에서 자랐습니다. 정식 중학교를 다니지 못하고 검정고시로 자격증을 땄습니다. 고등학교도 3군데나 다녔습니다. 그래도 꿈이 있고 저에게 기회의 문이 활짝 열려 있어서 오늘의 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요즘 우리 젊은이들에게 기회의 문이 열려 있는가?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또
요즘 서민들 얼마나 힘듭니까? 정말 송구합니다. 15년 전 우리는 국민들이 하나가 되어서 IMF 외환위기를 성공적으로 극복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위기가 몰려오고 있습니다. 이 위기를 극복해서 국민 여러분께 희망과 용기를 드려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대통령을 잘 선택해야 합니다. 인기가 있는 대통령이 아니라 능력이 있는 대통령, 이 일을 잘할 수 있는 대통령을 뽑아야 합니다. 저 정세균은 국내외에서 실물경제에 18년 동안 종사를 했고 국회에 가서는 경제상임위 활동을 했고 또 예결위원장과 원내대표를 했습니다. 정부에서는 산업자원부 장관을 했습니다. 당에서는 대표로서 민주당을 수권정당으로 만들었습니다. 잘 준비된 후보라고 자부합니다. 국민 여러분,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위기는 서민 위기고 중산층의 위기입니다.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첫째, 경험이 있는 대통령이 필요합니다. 정치, 경제를 잘 알아야 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따뜻한 가슴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위기 극복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바로 정세균이 그 사람입니다. 국민 여러분들의 현명한 선택을 기대합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로 방청객 질문 어느 분? 네, 시작하시죠. 예, 반갑습니다. 예, 위기를 얘기하셔서 이제 가장 큰 위기라고 할 수 있는 주택 문제에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저희 가정에도 집을 한 채 구입을 했지만 빚을 지고 살 수밖에 없을 만큼 주택 가격이 굉장히 비쌌습니다. 주머니 사정이 가벼운 것도 있었고요. 그런 원인이 투기에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2010년도 국감 자료를 보니까 세 채에서 20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 33,800여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몇 명이나 자기 돈으로 샀을까라는 의문도 있고요. 결국엔 빚을 져서 이제 집값을 올렸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제 서민들 구제 책도 좋지만 이제 이런 투기를 막아야 되는데 이런 투기를 막을 수 있는 후보님의 대책을 듣고 싶습니다. 근본적으로 우리 국민들의 문화와 관행을 바꿔야 합니다. 주택은 살기 위한 주거의 목적으로 주택을 사야 되는데 지금까지 그런 문제가 발생한 것은 주택을 좋게 얘기하면 투자, 나쁘게 얘기하면 투기의 목적으로 구입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꼭 자기에게 필요한 주택만을 구입하고 그것이 주거의 목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해야 되고 장기적으로는 주택을 개인이 꼭 소유하는 것보다는 주거의 목적이기 때문에 임대주택을 대거 보급을 해서 주택이 임대화되도록 소유보다는 그래서 투기의 대상으로부터 벗어나는 그런 장기적인 노력이 있어야 그래야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당장의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개인들이 파산에 이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기 능력보다 더 큰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데 거래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하우스푸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하우스푸어 문제는 작은 주택부터 이 배드뱅크를 만들어서 다시 말해서 금융기관과 정부가 함께 힘을 합쳐서 새로운 기관을 만들어서 그 기관이 그 주택을 매입해서 임대로 전환하는 그런 정책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주택에 관한 질문이었고요. 김민정 교수가 받아보실래요? 네, 가계부채가 심각하다는 건 잘 알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빚 없는 사회라고 하는 게 과연 바람직하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또 가능할까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왜 바람직할까라는 질문을 드리냐라고 한다면 빚에 대해서 국가가 관리하고 빚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국가가 오히려 도움을 준다라고 한다면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빚 있는 사람을 도와주기 때문에 빚을 더 지게 만들게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사실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빚 안 지고 열심히 일한 사람들을 처벌하는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가능한가라는 생각을 하는 이유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다고 해서 정부가 계속 개입하게 되는 경우에서는 오히려 빚이 점점 더 늘어날 텐데 그런 경우에 있어서는 오히려 빚에 개입하는 것이 더 빚을 키우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취지는 잘 알겠습니다. 당연히 집 없는 사람을 먼저 도와야 되겠죠. 취약계층을. 그러나 우리가 IMF 외환위기를 경험했습니다. 그 당시 위기의 본질은
기업과 금융의 위기였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국가적인 위기로 발전을 했는데 지금은 기업과 금융기관은 괜찮은데 가계가 문제입니다. 가계부채 천조. 이것은 특히 부동산이 그중에 40%를 차지합니다. 이 문제를 잘 관리하지 않으면 이 가계부채가 국가위기로 전이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국가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그래서 하우스푸어를 그냥 돕자는 것이 아니고 하우스푸어가 지금 매마가 되지 않기 때문에 파산 위기로 몰려 있고 그 하우스푸어들이 파산이 되면 바로 금융위기가 되어서 국가위기가 되니까 그것을 선제적으로 막자. 그래서 이 하우스푸어들 중에서 소형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 주택부터 매입을 해서 임대로 전환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유동성을 공급해서 파산을 막자고 하는 것이지 그냥 금융적인 지원이나 무언가를 수혜를 주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네, 그런데요, 이 가계부채 문제라고 하는 게 최근에 와서 등장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지난 민주정부 10년 이래로 계속 누적되어 온 문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카드 대란에서 비롯해서 이제 주택으로 옮겨왔는데요. 사실 정 후보님께서는 이미 그 참여정부와 국민의 정부에서 또 다 일을 하셨기 때문에 일정 정도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을 텐데요. 물론이죠. 제가 책임이 없다는 얘기는 아니고 특히 이명박 정권에 들어와서 가계부채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참여정부가 끝날 때 699조였는데 지금 1000조가 된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300여 조가 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늘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가처분 소득의 155%나 됩니다. 이것은. 그리고 GDP의 84%나 돼요. 그래서 스페인 같은 경우가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데 스페인 같은 경우가 GDP의 84%고 미국이 2008년도에 위기로 갈 때 가처분 소득의 129%였거든요. 그러면 미국보다도 더 중증이고 스페인과 비슷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다루어서 문제를 선제적으로 해결하지 않으면 국가위기로 전락하고 우리가 IMF 외환위기 때 겪었던 그런 심각한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꼭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다음은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그 분수경제를 주장을 하셨죠? 예. 그래서 거기서 핵심문 내용으로 공정한 경쟁이 보장되는 시장을 제시를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출총제, 순환출자금지, 금산분리, 징벌적 배상제도 도입을 통해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관계를 대등하게 바꾸도록 노력하겠다. 예. 말씀하신 적 있으시죠? 그렇습니다. 이게 지론이십니까? 물론입니다. 그런데 2006년에 산업자원부 장관 하셨죠? 네. 이때 10월 26일 날 보면은 서울 노보텔 엠버서더 독산호텔에서 열린 조찬 강연에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출총제 대안으로 논의되는 순환출자 규제는 오히려 기업의 부담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다. 출총제 폐지 및 대안 논의는 기업 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검토해야 하고 사전적 규제에서 사후적 규제로 전환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지론이 바뀌셨네요. 지론이 바뀐 것이 아니고요. 예. 경제 현상은 매우 빠른 속도로 변합니다. 네. 이 출총제의 역사를 보시면 처음에 출총제가 1993년도에 도입이 됐는데 그 이후에 여러 번 풀렸다가 다시 강화됐다, 풀렸다, 강화됐다 그런 것을 반복하게 됩니다. 또 순환출자 문제는 아직까지 제대로 규제된 적이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재벌의 소유구제 문제나 재벌이 시장에서 보이는 횡포나 이런 것들이 지금과 2006년에 그렇게 질적 차이가 났었습니까? 저는 그렇게 보지 않기 때문에 훨씬 더 양극화가 심화되어서 네. 2006년도에는 지금보다는 양극화가 좀 덜했죠. 그렇습니까? 그래서 양극화가 너무 심화되어서 재벌에 대한 규제를 강화할 시점이 되었다. 그런 차원에서 출총제는 다시 부활되어야 하고 순환출자제도도 도입을 해야 된다. 도입을 해야 되는데 잠시 유예를 두어서 문제점을 미리 선제적으로 해소하는 방향에서 저는 순환출자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금지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해고 위험 및 차별로부터 노동의 안정성을 지키는 사회를 구현하겠다고 말씀하신 적이 있으시죠? 예. 관련해서 2006년 9월 8일에 당시 민주노동당의 담병호 의원이 주장한 내용 혹시 기억하십니까? 당시 발전노조 파업이 있었습니다. 발전노조 파업이 있었어요. 예, 산업자원부 장관 하실 때였습니다. 기억하시죠? 예. 이때 산업자원부에서 5개 발전회사의 공문을 내려보냈는데 이 공문 내용을 보면은
파업 열성 참가자에게 가중처벌하고 파업 불참자에게는 특혜를 부여하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었다고 담병호 당시 의원이 문건을 들고 폭로를 했습니다. 책임 못 느끼십니까? 아까 모두에서 따뜻한 가슴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네네. 이건 차가운 걸 지나서 거의 얼어붙은 가슴 아닙니까? 예, 글쎄 저는 그 자세한 내용까지는 기억을 못합니다만은 이제 파업은 당연히 정부의 장관의 입장에서는 불법 파업에 대해서는 문제를 지적하는 것이 정상이고 합법 파업에 대해서는 그것을 보장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정부의 장관이 불법 파업이든 합법 파업이든 관계하지 않고 따뜻한 가슴만을 가지고 대할 수는 없는 거 법대로 아닌가. 처리하면 되는 거지 왜 열성 참가자에게 가중처벌하고 불참자에게 특혜를 주라. 이게 법 테두리 안에서 나올 수 있는 발상입니까? 네, 뭐 그런 조항이 있었는지는 기억에는 없습니다만 본문에 있다고 담병호 당시 본문을 제기를 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는 그것이 아주 꼭 온당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해고 문제 지금 가장 그 큰 문제는 쌍용차 문제입니다. 예. 그 일각에서 좀 오해가 있는데 정세균 후보께서 산업자원부 장관한테 상하이차에 매각한 것처럼 오해를 하고 있는데 그건 아닌 걸로 제가 알고 있고 맞죠? 예, 아닙니다. 그건.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게 2006년에 산업은행이 쌍용차에 2,700억 원을 지원해 줬는데 이것 때문에 특별약정이 해지가 됐고 쌍용차가 먹튀를 벌였습니다. 3천억 원 들여서 개발한 엔진 기술을 빼돌리고 튀었습니다. 답변 시간이 없네요. 결국은 먹튀 행각을 방조한 게 산업자원부였고 그 최종 책임자가 정세균 후보 아니셨습니까? 잘 아시다시피 쌍용차의 주무부처는 산자부가 아니고 기획재정부입니다. 따라서 산업자원부의 입장에서는 쌍용차가 잘 되도록 돕는 일만 하는 것이지 쌍용차가 자본을 어떻게 하든지 또 이 외국에 매각한다든지 하는 것은 그것은 기획재정부의 업무이기 때문에 저와는 무관한 일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패널께서 답변 시간을 안 남기고 질문을 하셔서 제가 그냥 직권으로 한 20초 더 드렸습니다. 정세균 후보 수고하셨고요. 네, 마지막 손학규 후보 바로 중앙으로 나와주시죠. 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인사하시고 2분 기조 발제 시작해 주세요. 얼마 전 강원도 동해시 부평 오일장에서 좌판을 벌려놓고 계신 아주머니를 만났습니다. 한 70은 돼 보이시는 옷가게를 하시는 아주머니. 저를 만나더니 반갑게 손을 잡고서 손학규 씨, 저녁이 있는 삶. 가슴이 울컥했습니다. 물론 제 슬로건을 알고 계신 데 대해서 기쁨도 있었습니다만 그 아주머니 말씀에서 서민들의 눈물과 한숨 그리고 간절한 소망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이번 대통령 선거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어야 합니다. 서민들에게도 이제 우리도 인간답게 살 수 있다 이런 희망을 주는 계기가 되어야 합니다. 이제 제대로 된 대통령이 나와야 합니다. 복지도 늘리고 일자리도 함께 늘릴 수 있는 대통령. 다가오는 글로벌 위기를 극복하고 한반도 경제 시대를 열어갈 대통령. 무엇보다 갈기갈기 찢어진 민심을 수습하고 나라를 하나로 만들 통합의 대통령. 이러한 대통령이 나와야 합니다. 저 손학규 아직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 그러나 오랫동안 준비를 해왔습니다. 젊어서는 민주화에 온몸을 바치고 도지사가 되어서는 전 세계를 누리면서 일자리를 74만 개 만들고 외자를 유치했습니다. 민주당이 어려울 때 당을 지켰고 야권 대통합으로 수권정당을 만들었습니다. 서민의 눈물을 닦아주는 민생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국민이 서로 마음을 열고 웃음을 나누는 통합의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국민들에게 저녁이 있는 삶을 드리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네, 방정석 질문 곧바로 들어갑니다. 어느 분? 예. 네, 저녁 있는 삶이라는 말씀을 처음에 듣고 많이 행복했습니다. 그러나 듣고 한참 있다 보니까 현실인 것을 깨닫고 걱정이 됐습니다. 노후 준비, 자녀 양육 등으로 인해서 현재 현실 경제 가지고는 감당할 수가 없으니까 투잡을 하거나 야근을 하거나 힘겨워 뛰는 사람들에게 과연 와닿는 얘기겠는가? 적어도 연봉 1억은 돼야
그 얘기가 결부되는 것 아니겠는가 하는 얘기인데 혹시가 너무 거리가 먼 얘기는 아닌지 한번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저녁이 있는 삶이라고 하는 이 말이 국민들에게 울림을 주는 것은 그저 안정된 직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저녁에 일찍 퇴근해서 뭐 휴식을 취하고 친구들하고 가족하고 편한 시간을 갖겠다, 이것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녁이 있는 삶,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도저히 저녁이 없어도 좋으니 일자리만 다오. 또 이 일주일이 멀다고 야근을 하는데 그것도 밤 12시에 나가서 새벽 6시에 오는 그런 야근, 이런 것 좀 없이 야근을 하더라도 좀 제대로 된 아침부터 하고 또 저녁에 다시 하고, 일자리는커녕 우리 아이들 좀 제대로 학교나 학원이나 보낼 수 있으면 좋겠다. 야근이라도 좋고 뭐라도 좋다. 이런 분들 모두에게 내 삶을 좀 팔자를 좀 바꿨으면 좋겠다고 하는 간절한 욕망, 바로 그것이 저녁이 있는 삶이 국민들의 마음을 울리는 것이고, 바로 그렇게 일자리를 만들고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만들고 아이들이 편안하게 학교 갔다 와서 쉴 수 있도록 하고, 또 시집간 딸이 마음 편히 아이를 낳고 기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회, 그런 사회를 만들겠다고 하는 그런 사회에 대한 바람이 여기에 농축되어 있다고 하겠습니다. 김종배 씨가 좀 바로. 네, 역시 저녁이 있는 삶이라는 슬로건 되게 히트작인 것 같습니다. 방청석에서 제일 먼저 그 질문이 나오는데 저도 관련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한 예를 들어서 생산직 노동자가 있습니다. 네. 입사한 지 20년이 됐고 1년에 2,700시간을 일을 해서 연봉 5천만 원을 받아갑니다. 그럼 이건 많은 돈일까요? 적은 돈일까요? 그리고 저녁이 있는 삶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수준일까요? 아닐까요? 아니죠. 아닙니까? 네, 아니죠. 그런데 그러면 좀 열악한 겁니까? 이거는? 그분들은 그만큼 일을 한 만큼 경제적인 대우를 받을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네. 그러나 그분들의 생활을 보면은 바로 제가 어제 그저께도 울산의 자동차 노조에 가서 네. 노동자들 만나봤는데 네. 우리가 얼마나 강도 높은 노동을 하고 있는 줄 아느냐. 예, 바로 그겁니다. 네. 지금 이 노동자가 가상의 노동자가 아니라 2007년 당시 현대자동차 노조 위원장인 박유기 씨 얘기입니다. 바로 제가 만나본 분들이 바로 그분들입니다. 예, 근데 이 이야기가 왜 나왔냐면 2007년 1월 12일에 손학규 후보께서 박유기 당시 노조위원장에게 공개 서한을 보냅니다. 그러면서 파업 계획을 철회하라고 촉구를 하셨고,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현대차는 우리나라 최고 직장 가운데 하나이고 여러분이 받는 급여 역시 우리나라 노동자들이 받을 수 있는 최고 수준의 금액이다. 귀족 노조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예. 그러면 당시의 평가와 지금의 평가는 상당히 다르시네요. 예. 제가 조금 다른 얘기입니다만 당시에 정몽구 현대차 회장 구속에 대해서도 구속하지 말고 불구속으로 수사해라. 네. 그랬습니다. 당시에 미국 조지아주의 자동차 준공식이 그것 때문에 연기되고 있고 슬로바키아에 공장을 만드는 일정이 제대로 추진이 되지 않고, 이런 상황에서 또 울산 같은 경우에 그 당시에 중소기업 하는 분들이 오래된 파업 때문에 우리가 도무지 살지 못하겠다. 아니요. 그러니까 좀 시간이 워낙 작으니까. 그러면 그게 귀족노조라는 규정은 예. 정도 이상을 받아간다는 뜻이 거기는 내포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저녁이 있는 삶을 구현해야 된다고 한다면 그려지는 상은 귀족보다 높은 게 왕족입니까? 그러면 제가 거의 그때, 왕족의 삶이 되는 겁니까? 예, 그때 귀족노조라고 쓴 표현은 잘못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또 한 가지 그럼 여쭤보겠습니다. 민생을 상당히 강조를 하시는데 2004년에 경기지사 하셨죠? 예. 그때 경기도 노조라고 있었습니다. 주로 예. 청소하시는 분, 눈 오면 눈 쓰는 분, 그다음에 하수도 청소하시는 분들, 이런 자격직에 있는 분들로 구성된 노조였는데 이때 주 5일제 근무, 그다음에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기본급 5.5% 인상해달라고 하면서 파업에 들어갔습니다. 파업에 들어가면서 당시 경기도 노조의 김인수 국장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손학규 경기지사와 지난 19일에 만나서 해고자 복직과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에 대해 요구사항을 전달했지만 권한 밖의 일이라면서 외면해서 이번에 파업에 돌입하게 됐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민생을 외면하셨던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제가 그 기억이 지금 자세히 하진 않습니다만, 네.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당시 공무원 노조하고는 아주 그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좋은 관계라는 게 일방적인 우리 협조 관계가 아니라 그 노사 관계를 제대로 유지를 했고,
그때 민노총 쪽에서 그런 분들 이제 노조 조직을 하면서 문제가 있었는데 나름대로는 성실히 해결하도록 노력했다고 기억합니다. 하나만 짧게 더 여쭤보겠습니다. 그 2003년에 그 경기도 밑에 있는 기초단체 소속돼 있는 환경미화원이나 이런 분들 중에서 해고된 분들이 꽤 많았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소속돼 있는 기초단체에서 해고자 복직해 주세요라고 계속 하다가 안 돼가지고 이분들이 경기도청에 와서 한 달간 천막 농성을 했었습니다. 그때도 손학규 후보께서 경기지사였는데 그 천막을 강제 철거한 일이 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강제 철거까지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만 도에 의해 강제 철거됐다고 분명히 당시 한겨레 신문이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진까지 실렸습니다. 그러나 여하튼 제가 그분들 문제를 적극 해결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당시도 마음의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진정성을 제기하기 위해서 드린 질문이었습니다. 네. 전역이 있는 삶에 해당하는 아마 전역이 가장 없는 세대 중에 한 명이 지금 대한민국의 중고등학생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 전역이 있는 삶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정책을 보니까 이 중고등학생과 관련된 사교육 문제 이 부분이 그렇게 강조되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물론 전역 있는 삶의 다른 한쪽이 마음 편한 세상입니다. 엄마들이 편하고 엄마들이 아이들 편하게 기르고 아이들 편하게 학교 보내는 것 이것이 전역 있는 삶의 중요한 구성 요소인데요. 당연히 그 아이들이 학교 노예 교육에서 벗어나도록 하는 것은 저의 그리고 우리나라의 실제로 중요한 국가적인 과제입니다. 해결책은 우선 공교육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서 굳이 사교육까지 가지 않아도 되는 교육 환경을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 교육비가 OECD 평균에 비해서 훨씬 부족한 것은 세상이 다 아는 얘기고요.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1대1로 대할 수 있도록 교실도 작고 또 학교 규모도 좀 작아지고 제가 이번에 핀란드에 다녀왔습니다만 학교가 커다란 놀이터 같더라고요. 이렇게 편하게 아이들이 공부를 하면서 실제로 학업 능률도 높아지는 그러한 교육 환경을 반드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녁도 있고 마음도 편하고 이러려고 하면 사실 정부가 굉장히 많은 돈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한편에 있어서는 경제적으로 성장이 되고 또 다른 한편에 있어서는 정부가 돈이 있고 이래야 될 텐데 어떤 성장에 대한 어떤 비법을 가지고 계신지 또 예산은 어떻게 하실 것인지 얘기해 주시죠. 성장에 저는 비법, 왕도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분명한 것은 이제 우리가 복지를 하려면은 경제 성장해야 됩니다. 분배하고 복지하고는 남남이다 이런 생각 갖고는 안 되고요. 그런데 제가 경기도지사를 하면서 전 세계를 돌면서 외자를 유치하고 국내에서는 대기업, 중소기업 적극 지원을 하고 그러면서 다른 한편 위스타트다, 리스타트다, 방과후 학교다 이런 프로그램들을 많이 만들어서 복지 정책을 적극 펴나갔거든요. 복지를 돈 때문에 예산 때문에 포기한다 이거 말이 안 됩니다. 복지를 의지를 갖고 지금 있는 예산을 줄일 거 줄이고 더 거둘 거 더 걷고 그렇게 해서 조정을 해서 복지에 집어넣으면은 그것이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고 그러한 일자리가 또 복지를 이런 선순환 구조를 갈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성장과 관련해서는 새로운 성장 동력을 적극 개발을 해서 성장 촉진하고 기업에 대해서도 우리가 복지 분배를 추구한다고 해서 기업은 적이다. 절대로 그거 아닙니다. 기업은 기업대로, 대기업은 대기업대로 뻗어나가게 하되 그러나 동네 골목 상권을 침범하거나 중소기업 못 살게 하는 거 그건 정부가 차단을 해준다. 그게 경제민주화입니다. 네. 예산 필요하면 써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어디 조사한 데를 보니까 이 조세 신설이나 조세 인상에 대해서는 반대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다라고 하면 복지가 가능할까요? 아니죠. 지금 우리나라 조세 부담률이 이명박 정부 처음 시작한 때보다 한 2% 정도 줄었습니다. 이것을 제대로 원위치시켜서 21.9% 정도까지 원래대로 해 나가자. 그러고서는 복지를 실천해 나가면서 국민들에게 바로 이런 복지 혜택이 있으니까 우리가 세금을 더 내도 된다. 이런 것들을 자연스럽게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것이 조세 정책의 기본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역시 패널들 시간 안 남기고 질문을 하시네요.
다음부터는 좀 주의해 주시기 바라고. 손학규 후보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한 분 한 분씩 집중적으로 연설 듣고 토론하는 검증 시간이 마쳤고요. 이제 후보자 간의 상호 토론 펼쳐지겠습니다. 그 전에 민주당의 경선 일정 제가 잠깐 소개해 드릴까요? 바로 오늘부터 9월 23일까지 32일 동안 경선 투표가 진행되죠. 대의원, 당원 또 국민선거인단이 함께 참여하는 오픈 프라이머리 방식이고요. 투표 방식은 투표소 현장 투표 또 모바일 투표가 진행될 예정이고 현장 투표는 그 지역마다 일정이 정해져 있으니까 꼭 확인해 보시고요. 민주통합당 홈페이지에서 자세한 걸 좀 확인하시기 바라고요. 1차 투표에서 과반수가 없으면 결선 투표로 최종 후보를 가리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이것으로 1부 토론 모두 마치고 2부 본격적인 상호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네, 후보 간 상호 토론 이제 시작할 텐데 그 전에 제가 간단한 질문 하나씩 드릴 테니까 1분 이내에서 짧게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 순서는 기호 순서로 정세균 후보부터 준비해 주시고요. 지금 다른 후보들도 많은 정책 공약들을 내고 있습니다. 민주당뿐 아니라 여당 내 다른 후보도 괜찮고요. 그런 타 후보의 공약들 가운데 이거 참 괜찮다. 내가 대통령 되면 이건 내가 좀 채택해서 더 연구해가지고 해보고 싶다. 이런 상대방 후보 공약 하나씩만 좀 얘기해 보세요. 정세균 후보. 예, 우리 김두관 후보가 그 삼균주의를 발표를 했어요. 지방 균형과 남북 균형과 사회 균형. 그런데 사실은 이 삼균주의는 원래 제 것이거든요. 제 이름이 세균 아닙니까? 세상을 균등하게 한다. 또 세균은 세계 균형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빼앗아 올 게 아니고 돌려받아야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는데요. 저의 삼균주의는 이런 겁니다. 첫째는 그 균권입니다. 권력의 균형. 두 번째는 균부입니다. 경제적인 균형, 부의 균형이죠. 세 번째는 균학입니다. 배움의 기회와 직업이 균등하게 잘 배분돼야 된다. 그런 취지의 신삼균주의를 제가 가지고 있는데. 알겠습니다. 예. 저작권 분쟁이 좀 일어날 것 같아요. 예. 김두관 후보 1분 이내 답변해 보세요. 저는 또 제가 오히려 정세균 후보께서 굉장히 아주 멋있는 법안을 하나 제안했는데요. 가계부채 특별법을 제안하셨더라고요. 가계부채가 지금 1,000조가 넘고 우리 민생 입장에서 보면 정말 우리 국민들께서 많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도 5대 생활비, 또 유류대 기름값, 또 교육비를 포함해서 월 50만 원, 연 600만 원을 줄이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서 많은 분들이 포퓰리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은행이 부도가 나려고 그러면 공적 자금도 투입을 하고 또 기업에도 많은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투자라고 그러고 서민들한테 이렇게 조금 기회를 주고 또 이렇게 그 혜택을 주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그렇게 야박한지 참 안타깝더라고요. 이 가계부채 특별법을 저희들이 승리하게 되면 새 정부에서 첫 번째 민생 법안으로 우리 정세균 후보님과 함께 내고 싶습니다. 손학규 후보는 남의 후보 중에 공약 중에 뺏어온다는 표현은 좀 그렇고요. 이렇게 우리 같이 해나갈 이런 거겠죠. 정세균 그 후보께서 말씀하신 그 빚없는 사회, 그 저녁이 있는 삶 그 다음쯤 가는 슬로건쯤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정세균 후보께서는 많은 그 경험도 갖고 계셔갖고 정책도 상당히 구체적입니다. 가계부채 해결 3단계 로드맵을 제시하셨는데 바로 이건 제가 또 가계부채 구조조정 프로그램을 통해서 통합도산법을 개정을 하고 또 채무조정위원회를 설치해서 채무조정하고 또 공정대출법 같은 것을 제정하는 이런 저의 정책과도 상당히 일맥상통하다. 둘이 합쳐지면 아주 좋은 정책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문재인 후보께서는. 예, 저는 그 박준영 후보님 사퇴하신 거 위로드리면서 농민 대통령이 되겠다는 그분의 뜻 그리고 삼농 정책 이어받고 싶습니다. 아마 박준영 지사님도 흔쾌히 동의하시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수도권하고 지방 간의 격차에 대해서 농촌이 너무 피폐해 있습니다. 저도 경남 양산 이 농촌에 살았습니다만 지금 우리 농촌은 젊은 사람들이 없고 아이들을 보기 힘든 것이 실정입니다. 식량 자급률도 너무 낮습니다. 27%. OECD 국가 중에 꼴찌거든요. 지금 세계적인 기후 이상 때문에 식량 위기가 올 것이라는 그런 예측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식량 안보 차원에서도 농민, 농촌 또 농업을 그렇게 살리고 우리 식량 자급률을 적어도 50%까지 끌어올려야 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어느 후보가 어느 후보를 좋아하는지도 약간 엿볼 수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요. 이제 상호 토론 시간인데요. 대통령의 자격 그리고 대통령의 리더십을 주제로 저희가 제안을 했습니다. 한 분당 10분의 시간을 드립니다. 한 분이 주도권을 갖고 10분 동안 최소한 2분의 후보에게 질문하고 답변 듣고 또 중간에 토론하고 이렇게 시간을 쓰실 수 있습니다. 한 분한테만 10분을 다 쓰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주도권 10분이 지나가면 저희 패널들이 한 3분 정도 또 추가적인 보조 질문을 하겠습니다. 어느 분이 먼저 하실지 역시 이것도 다시 추첨을 해서 순서를 정하겠습니다. 이번엔 정세균 후보가 첫 번째로 뽑히셨습니다. 10분 네. 시작하시죠. 예, 제가 손학규 후보에게 먼저 질문하겠습니다. 새누리당의 후보가 결정이 됐습니다. 박근혜 후보와 이제 우리가 싸워서 이겨야 되는데 저는 박근혜 후보가 그 왜곡된 역사 의식을 가지고 있고 기회주의적인 정치를 해왔고 또 독재자에 따르면서 또 그 독재자로부터 정치를 배운 것이 문제다 해서 사실은 적절한 대통령감이 아니다는 주장을 쭉 해왔습니다. 만약에 새누리당의 박근혜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면 아마 지구상에서 독재자의 딸이 다시 대통령을 이어받는 그런 상황이 될 것이고 그것은 우리 국가의 격을 떨어뜨리는 상황이 될 것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유신 독재 세력 대 민주화 세력의 갈등이 생기지 않겠는가. 그래서 사실은 걱정이 큰데 아마 손학규 대표께서는 박근혜 후보에 대해서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번 선거에 임하면서 박근혜 후보를 어떻게 평가하고 계시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죠. 박근혜 그 후보 어떤 면에서는 그분도 안 됐습니다. 저는 유신 때 감옥 가고 도망 다니고 고문당하고 그러면서 피해를 봤지만 박근혜 후보는 아버지 밑에서 유신 체제에서 완전히 섬에 갇혀서 사는 세상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국민과 제대로 수평적인 교류를 할 수가 없었던 그런 불행한 생활을 살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통령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국민과 항상 같이 생활하고 또 마음이 같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 그 박근혜 후보는 아버지의 눈으로 역사를 보고 오늘을 보고 또 국민과 제대로 교통을 할 수 없는 그런 그 상황에 있기 때문에 참으로 어렵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제가 생각하기에는 인간적인 정의나 면모와 이 국정의 최고 책임자의 자리에 갖추어야 될 덕목은 다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간단하게 다른 질문을 하나 더 드리죠. 김승현 회장이 구속이 됐어요. 말씀 들으셨죠? 예, 예.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타까운 일이죠. 재벌 기업이 제대로 회계나 기업 경영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그렇게 비자금을 만들고 이런 기업 부정을 저지르고 이런 것들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런 일이 없어야 될 겁니다. 그 구속 자체에 대해서 다른 특별한 이의는 없으십니까? 구속은 법에 의한 판결에 의해서 예. 판결을 받고 판결에 따라서 법정 구속이 됐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예.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앞서 잠깐 후보께서 언급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만 2006년도에 현대자동차의 정몽구 회장이 구속이 됐을 때 서울경제와 인터뷰한 내용을 보니까 야만적인 국가에서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국가 경제를 걱정했다면 그 같은 결정을 내릴 수는 없다고 이렇게
이 쿼터가 돼서 말씀을 예, 하셨어요. 예, 예. 그 진위가 무엇인지 또 김승현 회장에 대한 말씀과 이것과는 어떻게 다른 건지 좀. 예, 예. 지금 표현은 뭐 좀 지나친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나라 형사소송법 절차에 따라서 불구속 수사 원칙을 지키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하고, 당시 그 정몽구 회장 경우에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미국 조지아주에 공장을 증설하게 돼 있는데 그 정몽주 회장 구속 문제로 이 준공이 늦어지고 또 슬로바키아의 공장 설립 추진이 늦어지고 이런 상태에서 저는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당시 경기도지사로서 전 세계를 뛰어다니면서 기업을 유치하고 그것도 첨단 기업을 유치하고 일자리를 만드는데 말하자면 온 정신이 팔려 있었습니다. 그러한 기준이 뭐 좀 더 강하게 적용이 됐을 수가 있고, 예. 이번 김승현 회장의 경우 그때도 법에 의해서 잘못은 엄정하게 처벌받아야 된다. 근데 불구속으로 수사를 해라 이런 것이었고, 이번에 김승현 회장은 그 재판은 불구속으로 받았죠. 그리고 유죄 판결, 실형 온도를 받아서 법정 구속이 됐으니까 그건 좀 다른 문제일 겁니다. 예. 그러니까 도지사로서 기업 총수에 대한 그런 이 선처 이런 것을 의미한 것인데, 이 야만적인 국가에서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이런 표현은 좀 지나쳤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예, 알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좀 그것은 도가 지나친 말씀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신뢰가 매우 중요한데 그런 차원에서 좀 아쉬운 점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다음은 문재인 후보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정권 교체를 꼭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3기 민주정부가 유능하고 성공적인 정부가 돼야 될 텐데, 그러기 위해서는 첫째는 대통령의 리더십, 둘째는 집권당의 지원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집권을 하게 되면 민주당이 집권당이 당연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따라서 그 대통령 후보가 되기 위해서는 민주당에 얼마나 헌신했는가, 또 민주당에 어떤 기여를 했고 민주당과 어떻게 잘 소통해 왔는가도 매우 중요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문 후보께서는 이제 입당하신 경력도 매우 일천하고 또 당에 기여하신 바도 없다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입니다. 특히 이제 당의 일각에서 어떤 걱정을 하냐면 당이 어려울 때 좀 도와달라. 아마 그 얘기는 출마 좀 해주시라라고 하는 요청들을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는 외면을 하다가 지금 이제 가장 강력한 권력 의지가 요구되는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로 출마를 하셨단 말이죠. 여기에 대해서 문재인 후보에게 민주당은 과연 어떤 존재인가 좀 한번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예, 저는 그동안 이 정치하고 거리를 두고 왔습니다. 제가 2002년 대선 때 그 노무현 후보 부산 선대본부장 할 때도 그때도 민주당에 입당하지 않은 채 제가 선대본부장을 맡았습니다. 그러나 과거 김대중 대통령님 당선을 위해서 또 노무현 또 대통령의 당선을 위해서 쭉 민주당과 함께 우리 부산 경남의 지역주의와 맞서면서 그렇게 노력해 왔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 민주당이 정권 교체를 꼭 이루어야 하는데, 작년만 해도 우리 민주당의 힘만 가지고는 정권 교체를 하기가 어렵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제가 혁신과 통합을 통해서 야권 대통합운동 그렇게 했고, 그래서 민주당의 우리 시민사회 세력과 함께 그리고 또 노동계가 함께 이렇게 참여하는 대통합을 이루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민주당의 수권 능력, 또 국민들에게 이렇게 소통하고 다가가는 이런 점에서 크게 기여를 했다고 저는 감히 자부하고 있습니다. 네, 기여하신 점에 대해서는 저도 일정 부분 인정을 하겠습니다만은, 이제 당이 어려울 때 좀 도와달라 한 부분에 대해서 그렇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아직도 섭섭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점을 좀 잘 관리하셔야, 그래야 집권당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을 수 있고 협력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문 후보께서는 출마 선언을 하실 때
암울한 시대가 나를 불렀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예. 그리고 이제 운명에서도 정치에 나서는 것이 내 운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사실은 지금의 민주당의 형편은 6.2 지방선거 이전, 다시 말해서 5.3.1 선거에 지고 17대 대통령 선거에 지고 18대 총선에 패배하고 정말 어려웠었거든요. 특히 6.2 지방선거 이전이 매우 어려웠었죠. 그런데 이제 그렇게 어려울 때 정치와 거리를 두다가 준비를 충분히 하시지 못한 상태에서 혹시 시대가 부른다고 해서 나오신 거 아닌가. 특히 대통령이라고 하는 자리는 국가를 위해서 내 목숨이라도 바칠 각오가 되어 있는 사람이 권력 의지를 가지고 대통령을 해야 되는 건데 이게 내 운명처럼 밀려나왔다든지 또 시대가 부른다고 해서 불려나온 것은 그것은 근본적으로 자세의 문제가 아닌가라고 하는 지적이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예, 우선 뭐 좋은 지적 말씀 감사를 드리고요. 제가 이제 암울한 시대가 저를 불렀다고 이렇게 말씀드린 것은 저는 정말 그동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치와 이제 거리를 두어 왔는데 그러나 정권 교체는 우리 절체절명의 과제이고 그리고 우리 그 민주당의 힘만 가지고는 정권 교체가 쉽지 않을 것 같고 그런 가운데 우리가 민주통합당을 국민들에게 수권에 대해서 희망을 줄 수 있는 정당으로 이렇게 바꿔야 되겠다. 그런 노력을 했던 것입니다. 특히 제 경우는 우리 참여정부가 제대로 이렇게 하지 못해서 지금 이명박 정부를 불러들인 것에 대한 그런 송구스러움, 책임감. 10분 시간이 다 돼서. 예, 그렇습니다. 예, 보셨다시피 마지막 질문 끝내실 때 꼭 답변 시간 좀 남겨두고 질문하시기 바라고요. 30초 이상 드렸는데. 지금 지켜보시고 박동수 교수 한 2분 정도만 짧게. 네, 세 분께 공통적으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이 시간은 국민들이 보고 있는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 경선 토론입니다. 정세균 후보께서 말씀하셨던 첫 번째 질문은 경제 전문가로서 경제 수장 같은 말씀을 하셨고 좀 전에 질문은 민주당 당수로서 당대표로서 하신 질문입니다. 2부 주제가 대통령의 자격과 관련된 이미지를 보여주셔야 될 시간인데 언제 보여주실 겁니까? 이제 질문을 해주시거나 아마 또 다른 후보들이 질문하시거나 또 패널들이 말씀을 하시면 제가 자질을 충분히 보여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나머지 시간 동안 정말 리더십이나 이끌고 나갈 수 있는 모습을 보여주시지 않으면 국민들이 많이 실망할 겁니다. 손학규 후보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승현 회장 안타깝다. 박근혜 독재자의 딸로 안 됐다. 얘기하셨습니다. 그러시기엔 너무 지금 여유로우신 거 아닌가요? 상대방에서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 대통령 후보로 선출이 됐는데 느긋하신 말씀 속에서는 긴장감이 전혀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거는 듣기 나름이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과연 국민과 제대로 소통하지 않고 섬 속에서 산 박근혜 후보에 대해서 그냥 제가 말씀드리는 연민만 느끼고 말 건지 저래서는 안 되겠다. 우리가 저런 사람을 지도자로 대통령으로 뽑아서는 안 되겠다. 어떻게 판단하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인 접근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문재인 후보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에 대한 기여가 없다라고 얘기하지만 국민들이 지금 이 프로그램을 얼마나 볼지 사실 걱정스럽습니다. 민주당 이 대선 후보 경선 토론에 든 관심이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투표율도 별로 높이지 않고요. 그래서 저는 착하게 질문하고 싶은데 좀 날카롭게 매섭게 해달라는 질문 요청을 받았었는데 당에 기여하실 때면 지금 하셔야 되는 거니까 춤을 춰 좀 더 적극적으로 하시거나 액션을 더 적극적으로 하셨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나 지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박근혜 후보를 꺾어야만 정권 교체를 이룰 수 있고 그전에 또 우리가 안철수 교수를 뛰어넘고 그 세력까지 우리의 지지층으로 끌어들여야만 정권 교체가 가능한데 그렇게 할 수 있는 후보가 과연 누가 있겠습니까? 그 일을 해내는 것보다 민주통합당에 더 큰 기여가 있겠습니까? 우리나라에 더 큰 기여가 있겠습니까? 저는 자부합니다. 네, 정세균 후보께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런 리더십을 갖고 있겠다. 짧게 한 말씀 해주시죠. 저는 국민과 함께 잘 소통하고 항상 국민을 하늘같이 모시는 리더십, 소통의 리더십을 유지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2분 30초 이내니까 마지막 저도 좀 잘 지켜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 주도권 토론 누가 시작하시게 될지 제가 힘이 없나요? 네, 손학규 후보 두 번째 시작하십시오. 10분입니다. 문재인 후보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 간단한 거 한두 가지만 먼저 좀 여쭤보겠습니다. 혹시 그 대선 출마 결심을 언제 하셨다고 했습니까? 국회의원 선거 총선 출마를 결심할 무렵이라고 생각합니다. 총선 출마할 때요? 그러면은 대통령의 국정 철학에 대해서는 어떻게 뭐라고 생각을 그 당시나 그 전이나 뭐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예, 이 대통령이 가져야 될 이 기본적인 덕목이 일종의 역사의식, 시대 정신에 부합하는 역사의식과 그것을 현실 속에서 구현해낼 수 있는 균형 감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참여정부를 겪으면서 또 참여정부의 정권 재창출 실패도 또 뼈아픈 경험도 하면서 또 이명박 정부를 지켜보면서 우리 이 나라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하는 그 시대 정신에 부합하는 역사의식 그리고 그것을 현실 정치 속에서 구현할 수 있는 그런 균형 감각을 갖추게 되었다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나는 정치하고 거리를 뒀다 그러면서 마치 거기서 주는 느낌이 정치는 좀 뭐 멀리 할 거, 좀 뭐 좋지 않은 거, 막말로 더러운 거, 난 정치하고 거리를 뒀었다. 근데 어쩔 수 없이 당이 어려우니까 정권 교체 절체절명의 과제를 앞두고 나섰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국정 철학이라고 하는 것이 역사의식을 제대로 가져야 된다고 하면은 이 나라가 어떻게 가야 될지를 오랫동안 만약에 고민을 해 오셨다면 그러면 그것은 정치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건지 또 정권 교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정권 교체를 왜 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은 송구스럽지만 좀 잘 들리지가 않아요. 정권 교체 그 자체만을 말씀을 하셨지 왜 정권 교체를 해야 된다. 물론 아까 모두 발언에서 비정규직 말씀을 하시긴 했습니다만 정치라고 하는 아니죠.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 정치라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 국민의 삶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고 세종대왕 말씀에 의하면은 백성은 나라의 근본이고 밥은 백성의 하늘이다. 저는 이것이 아주 더할 수 없는 그 정치 철학, 국정 철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디까지나 백성, 국민을 근본으로 하고 요새로 말하면 민주주의가 되겠죠. 그리고 밥이 백성의 하늘이다. 민생이 으뜸이다라고 하는 이런 데 대해서 철실한 생각을 갖고 좀 아까 비정규직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비정규직은 어제 오늘 일어난 문제가 아니라 이미 참여정부 말기에 비정규직이 200만을 돌파하면서 사회적인 문제로 부각이 됐었거든요. 사회적인 격차도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심해지고 소위 민생이 어려워진 것이 그때부터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어려움을 국민들이 우리 못 살겠다 이래 갖고서는 지난 대통령 선거 때 그 민심이 다 떠나 갖고서는 이명박 정부에게 묻지마 투표 600만 표, 530만 표 차이나 주는 이런 걸로 갔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뒤에 노무현 대통령께서 이 정부의 검찰을 통한 이런 뭐 탄압 이런 거에서 결국 그렇게 불행한 최후를 마치셨습니다만 그랬을 때 이건 안 되겠다. 이런 불의를 그냥 놔두고 있을 수 없다. 이건 내가 나서서라도 민생을 해결을 해야 되고 우리가 전에 못한 거 이거 이제라도 나서서 해야 되겠다. 또 노무현 대통령까지 저렇게 돌아가신 마당에 이제 내가 나서서 도탄에 빠진 민생을 구하고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을 하고 또 그 자살률도 최고로 높고 이런데 이 사회를 좀 바꿔 나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전혀 갖고 있지 않다가 대통령 총선 때 가서 그럼 내가 대통령 나가봐야 되겠다. 그리고 그것도 총선이라고 하는 게 총선에 나오실 때 그럼 총선은 못하러 나오셨으며 그래서 저는 그 대통령이 가져야 될 기본적인 덕목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고 그 바탕이 되는 것이
그 국민들 삶에 대한 연민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려운 사람들의 삶에 대한 연민, 탄압받는 우리 그 국민들에 대한 연민, 노동자들의 어려운 삶에 대해서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할 것인가. 그런데 그런 데 대한 생각이 없이 4월 그 총선 나올 때쯤 야, 정권 교체 안 되니까 내가 나가겠다. 과연 그것이 국정 철학으로서 기본 그 틀을 갖추고 있는 자세인지 한번 좀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예, 뭐 좋은 지적 고맙습니다. 어쨌든 이제라도 제가 나섰지 않냐라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요. 저는 제가 꼭 대통령이 되겠다. 나만 할 수 있다. 이런 것이 자세가, 그런 마음가짐이 꼭 대통령으로서 필요한 덕목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피하고 싶지만 그러나 역사가 또 국가가 또 그 시대가 필요로 한다면 제가 피하지 않겠다. 이런 소명의식이 중요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특히 국민들은 지금 이 시기에 어떤 새로운 정치, 깨끗하고 정직한 정치, 기성의 정치 문화에 조금 이렇게 너무 물들지 않는 그런 소통하는 정치, 그런 거 갈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국민들이 바라는 됐습니다. 그런 시대 정신에 네. 부합한다고 생각해서 감히 나섰다는 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저로서 한 말씀만 드리면은 정치라고 하는 것을 권세, 제도로 생각해서 나 그런 거 안 하겠다. 이런 식으로 생각했다면 대통령의 자리라고 하는 것을 권력으로 생각해서 난 그런 거 안 하겠다. 이렇게 생각했다면은 그러면은 국민에 대한 연민에서부터 시작하는 진정한 의미의 권력의지 이것은 아니다. 그리고 내가 나서서 낡은 정치를 타파해야 되겠다. 새로운 정치를 추구해야 되겠다고 하면서 사실 들고 나온 것은 낙동강 벨트라고 하는 전형적인 구시대 정치, 지역 정치였었거든요. 그 점 말씀드리고요. 우리 김두관 그 후보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연결되는 그 질문인데 김 후보께서는 대통령 출마 결심을 언제 하셨습니까? 그리고 잠깐만요. 제가 말씀하시죠. 군수 2번 마치고 2002년 경남지사에 출마할 때쯤 앞으로 10년 후쯤 기회가 온다면 국정을 한번 맡아보고 싶다 이렇게 마음을 조금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이번에 김두관 후보께서 대선 후보 여기 같이 참여를 하면서 우리 민주당 대선 경선이 활기를 띠고 또 활력을 띠고 이런 것은 많은 기여를 하셨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저도 도지사를 했습니다만 도지사라고 하는 것이 아주 막중한 책임을 지니고 있는 자리고 그리고 대통령이라고 하는 것은 더할 것 없이 이 나라를 내가 어떻게 경영해야 되겠다. 내가 대통령 되고 싶다. 해보고 싶다. 이것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이 문제가 이 절실한 문제를 그래도 내가 어떠한 장점이 있으니까 나서서 그 나라를 잘 사는 나라로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포부와 비전을 갖고 나서야 되고 그러려면은 어느 정도 자기 계획이 있어야 되는데 도지사 나오시면서 내가 언젠가는 하겠다. 그런데 근데 언젠가는 하겠다 그러는데 어떻게 또 바로 나오셨어요? 지금 대한민국은 특권과 어떻게 보면 반칙, 재벌공화국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특히 이제 차기 국정을 맡는 대한민국 대통령은 정말 기득권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하거든요.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지금 우리 당의 훌륭한 저를 포함해 4분 후보가 있지만 정말 기득권과 자유로운 분이 누가 있는가. 그리고 정말 경제민주화 이런 걸 재벌개혁을 통해서 검찰개혁을 통해서 정말 제대로 할 수 있는 후보가 있는가 이런 데 대한 많은 고민들이 있었고요. 그 결단을 했기 때문에 제가 출마를 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나오신 건 다 이게 우리 민주당을 위해서 좋기는 합니다만 그러나 그 대통령이라고 하는 자리는 그 국정 운영의 기본적인 아주 근본적인 철학을 갖고 장기적인 비전을 갖고 그것에 따라서 자기 수련 과정도 거치고 자기 계획도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야 되는 자리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결코 대통령이라고 하는 자리가 권력을 상징하는 것이 아니고 또 권력 의지라고 하는 것은 국민을 향한 뜨거운 연민과 열정이 되어야지 이것은
내가 그 새도 피우는 거니까 피한다. 이런 것이 돼서는 안 된다. 정말로 국민을 하늘로 섬기는 것이야말로 권력 의지의 기본이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켜보신 결과 곽동수 교수 한번 더. 지금 사실 그동안 손학규 후보에 대한 평가가 많이 바뀌었었습니다. 말이 길고 강의되고 복잡하고 가르치려 든다라는 이미지가 슬로건이 바뀌면서 바뀌었었는데 좀 전의 모습은 옛날 모습입니다. 굉장히 실망스럽습니다. 무엇보다 지금 제가 SNS를 보고 있는데 양쪽 분 모두에게 디스를 강력하게 날리셨다라는 얘기가 압도적으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여쭙겠습니다. 출마 안 해도 될 사람이 정치에 거리를 뒀던 사람이 나왔고 도지사를 지키고 있던 사람이 그걸 던지고 나왔습니다. 정치는 이래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결국 잘 못 이끌어서 이분들이 튀어나오신 거 아닙니까? 그동안 그 자리에 서 계셨습니다. 왜 그렇다고 분석하십니까? 예, 뭐 잘 못해서 이런 분들이 나오셨다.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특히 안철수 교수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4.11 총선에서 민주당이 패배를 해서 나왔다. 뭐 거기에 대해서 저는 안철수 교수에게 미안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 여러 자리에서 공개적으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건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정치가 제대로 민생을 제대로 챙기지 못하고 국민들에게 실망을 주고 또 분열의 모습을 보여주고 이런 것 때문에 정치에 실망한 사람들이 우리 국민들이 어디 뭐 다른 사람 없나 새로운 사람 없나 백마 타고 오는 초인을 기다리는 별로 없어서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치권의 책임도 있습니다. 네. 그건 제 책임이고 그러나 대통령에 나설 사람은 분명한 국정 철학을 갖고 자기 계획을 갖고 비전을 갖고 나서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자 했었던 겁니다. 네, 그 김두관 후보와 지금 문재인 후보 이쪽 두 질문이 계속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셨을 겁니다. 왜 갑자기 나왔느냐, 왜 그만뒀느냐 얘기 나왔을 텐데 모범 답안 준비된 거 말고 진솔한 얘기를 들을 수 있을까요? 예. 저 계획을 성공시킬 사람이 후보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하시는데요. 저는 이미 자기 일을 통해서 혁신 행정이나 성공한 경험이 있는 사람이 자기 국정을 맡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저는 행정부 장관 시절이나 도지사 시절 잘 알려져 있습니다. 혁신에 성공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저는 이명박 정부 들어서 우리 노무현 대통령 또 김대중 대통령이 두 분의 연이은 맞이했습니다. 국민들도 정말 고통이 심했습니다. 참여정부가 정권 재창출에 실패한 때문이죠. 그에 대한 송구함, 책임감, 그걸 제가 견디기 어렵다. 그게 결단으로 저를 이끌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모범 답안이 아닌 진솔함이 느껴지셨나요? 자, 다음 세 번째 주도권 토론 또 누가 시작하실지. 네, 문재인 후보 10분 주도권 토론 시작하시고요. 예, 우선 김두관 후보님께 먼저 질문드리겠습니다. 이명박 정부 국정 실패가 심각한데 그 중에 가장 심각한 또 실패 중에 하나가 인사실정이라는 거 동의하시겠죠. 네. 지역 편중은 물론이고 아주 사적인 연고 인사가 아주 너무 많았습니다. 마치 뭐 회사 사장이 자기 기업 인사를 하듯이 인사를 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참여정부는 인사추천회의라는 어떤 공개된 또 투명한 그런 인사 절차에 따라서 시스템 인사를 했었는데 다시 밀실 인사로 되돌아갔습니다. 참여정부 때 만든 인사검증 기준 또 인사 매뉴얼 이런 거 다 허지부지 돼버렸고요. 그래서 검증 원칙도 없고 인사 매뉴얼도 김태호 총리 후보자가 낙마한 이후에 비로소 그렇게 이제 만들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그 이후에도 지금 지켜주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우리 김두관 후보님은 참여정부 출범할 때 행자부 장관으로 이렇게 이제 발탁이 되셨는데 아주 대표적인 개혁 인사라는 그런 이제 평가를 들었습니다. 행자부 장관 이렇게 재임하시면서 참여정부 초기에 우리 이제 행자부 공직 인사를 관장하셨거든요. 그때 인사 원칙으로 능력 위주 인사 그리고 또 적재적소 인사 이렇게 이제 강조하시면서 지역 안배는 그런 원칙에 위배된다. 그래서 아예 인사 자료에서 아예 출신 지역을 삭제하도록 했다. 그렇게 이제 강조하신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이제 옳은 말씀이신데요. 우리 사회에서는 이렇게 적재적소 인사뿐만 아니라 좀 탕평 인사에 대한 요구도 강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적재적소하고 탕평 인사는 조금 이제 상충되는 면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고 또 어느 곳에 좀 중점을 두어야 하는지 부탁드립니다. 아마 우리 참여정부의 우리 이제 문재인 후보께서 민정수석을 하셨는데요. 또 인사수석은 가능하면 이제 호남, 강주 전남북에서 이렇게 발탁한다는 나름대로 탕평 원칙을 가지고 있었고요. 저는 정부가 지방정부든 중앙정부든 성공하기 위해서는 정말 제대로 적재적소 또 전문성이 충분히 반영된 인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이명박 정부가 국정 운영에 실패한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고소영 강부자 내각에서 실패가 바로 싹이 트이지 않는 것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앞으로 우리가 국정 대선에 승리해서 차기 국정을 맡으면 정말 이명박 정부의 그 인사를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또 참여정부에서 만들었던 인사 매뉴얼에 입각해서 좀 더 진전된 안을 좀 내놔야 될 거라고 그렇게 봅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능력 위주나 적재적소가 아주 큰 인사 원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나라 현실을 보면 아직까지 이렇게 이 정치 세력이 지역에 따라서 좀 나뉘어지고 또 정부도 그렇게 지역주의에 입각한 그런 정권이 아직 유지되고 있는 이런 것이 우리 이제 현실이기 때문에 이렇게 지역 간의 어떤 탕평 인사도 아주 중요하다 생각하고요. 그래서 어떤 지역 간의 탕평이라는 어떤 큰 틀 속에서 이 능력을 따지는 적재적소 이런 인사가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선 정세균 후보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가계부채 문제 아주 심각하거든요. 이명박 정부 4년간 가계부채 규모가 50%가량 증가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이제 세계적인 금융위기에 이어서 또 유럽의 재정위기 심각한데요. 이런 이제 세계적인 경기 침체가 계속되게 되면 우리 수출도 또 부진해지게 되고 이렇게 이제 우리 경제가 어려워지면 결국은 이제 가계부채 문제가 아주 큰 어떤 위기 요소로 작용할 그런 위험이 있다. 우리 정세균 후보님은 그 위험을 이제 직시하시면서 이 가계부채의 연착륙 방안 이렇게 이제 제시하는 것에 아주 공감을 합니다. 이 성실 채무자 또 1인 1주택 하우스푸어 그리고 이런 채무자들이 신용불량자라든지 파산자로 이렇게 전락하지 않도록 연착륙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고금리 이 대부업 채무도 저금리 서민금융으로 대체해야 된다라는 그런 정세균 후보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근데 MB 정부가 이 가계부채 대책으로 우리가 이제 LTV 주택담보대출 비율 그리고 DTI 총부채 상환 비율 이 규제를 완화하겠다 이렇게 이제 발표가 있었고 실제로 DTI 이 규제는 지금 완화를 했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계부채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저는 MB 정부의 가계부채 대책은 땜질식 처방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된다. 그것이 이제 제가 하우스푸어 대책을 내놓았고 또 이 부채에 대한 구조조정안 또 공익은행을 설립해야 된다고 하는 정책도 내놓았는데 다행스러운 것은 원래 MB 정부가 LTV나 DTI를 조정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그냥 미봉책이고 시간만 연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별 실효성이 없을 것입니다. 실제로 시장에서도 전혀 반응이 없잖아요. 부동산 경기 진작은 안 되면서 오히려 가계부채를 더 늘리는 그렇습니다.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꽁 먹고 알 먹는 게 아니라 그 반대죠. 오히려 이 정말 폐해만 늘어나는 것인데 다행스러운 것은 제가 내놓은 하우스푸어 대책을 이 이명박 정권이 차용하겠다고 합니다. 근데 저한테 허가는 안 받고 하지만 그래도 좋다. 또 제가 얘기하는 이제 중견 기업 만드는 거 이것도 하겠다고 그래서 그런 이제 좋다. 그런 연착륙 대책이나 하우스푸어에 대한 어떤 대책을 할 때 혹시라도 도덕적 해이 이런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은 없을런지요?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게 해서는 안 되죠. 그래서 제가 내놓은 하우스푸어 대책은 그냥 시혜를 주거나 무작정 구조조정을 해주는 것이 아니고 유동성을 제공해서 금융부실로 가지 않도록 미리 선제적으로 이걸 막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우스푸어들에게 뭔가 그냥 시혜를 베푸는 것은 전혀 아니어서 오히려 이제 그런 지적을 받고 있는 경우도 있죠. 알겠습니다. 지금 이 대부업의 고금리 이것도 아주 문제인데요. 지금 이제 이자 제한법에
그 최고 이율이 연간 30%. 그렇습니다. 그런데 또 대부분 또 39%로 더 이렇게 높게 설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 금리 상한도 더 좀 낮출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동의하시는지요? 예, 낮춘다면 어느 정도로 낮출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일단은 대부업체들의 39%를 30% 수준으로 낮추는 것이 옳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아무튼 금융기관이 탐욕스럽고 또 너무 많은 것을 취하도록 하고 또 서민들을 홀대하는 뭐 학력차별까지 있었다고 하는 보도가 있었지 않습니까? 이런 금융 관행을 깨고 금융개혁을 확실하게 실천해야 그래야 대한민국의 경제민주화도 이루어지고 또 서민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적극적으로 새 정부는 완전히 경제정책 기조도 바꾸고 금융기관에 대한 여러 가지 요구도 과거에 해왔던 것보다는 그냥 무조건 자율화해서 필요하면 규제도 해야 되는 그런 시대를 맞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방금 이자 상한 부분은 조금 미흡한 생각이 드는데요. 과거에 IMF 우리 위기 이전에 우리나라 이자 상한이 연간 25%였거든요. 예. 그때는 지금보다 은행 금리도 훨씬 높았을 때이거든요. 그렇게 생각하면 적어도 우리 이자 제한법이나 또 대부업의 그 금리도 일단은 IMF 이전인 25% 수준까지는 낮추고 보다 장기적으로는 더 나아가서 한 20%? 지금 세계적으로는 20%가 넘는 나라가 잘 없지 않습니까? 20% 수준까지 이렇게 낮추는 것이 그렇게 이제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만 더 이제 여쭤보자면 아까 이제 서민금융을 위해서 우리가 이제 공익은행 네. 이렇게 설립해서 이런 이제 사금융, 대북금융 이런 부분을 공익은행의 어떤 이제 대출로 전환하자는 그런 이제 구상이신데 예. 네. 그렇게 되면 이 공익은행은 부실 채권들을 잔뜩 안게 되는 혹시 또 좀 은행의 부실화 이런 염려는 없을는지요? 예. 글쎄 이제 지금 대부업체들이 매년 20%씩 신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서민들과 거래하면은 부실 자산이다라고 하는 고정관념은 깨버려야 됩니다. 서민들과 상대하는 이 대부업체나 저축은행이나 이런 데도 건실하게 자신들이 룰을 지켜가면서 영업을 하면 그러면 원래대로 최소한의 적정 수준의 마진은 보장되기 때문에 저는 이 특정한 부류, 특히 저신용자들에 대한 이 기본적인 이 차별 의식이라든지 그런 선입견은 버리는 게 옳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서민금융을 대부업에 의존하게 해서는 안 되겠다. 그렇습니다. 그런 말씀 예. 저도 공감하고요. 특히 불법 대부업 그건 뭐 완전히 엄벌해야 됩니다. 예. 불법 대부업은 절대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주도권 토론의 분위기가 사뭇 다릅니다. 어떤 분은 대통령의 자격 위주로, 또 어떤 분은 정책 위주로. 김종배 씨 어떻게 들으셨어요? 방금 예, 저도 지금 진행자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정책 토론이 되네요. 근데 좀 저는 결을 달리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문재인 후보께 먼저 여쭤보겠는데요. 지금은 없었지만 친박연대라고 하는 정당 조직이 있었습니다. 친박연대라고 기억하십니까? 친박연대할 때 그 친박이라는 두 글자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예, 우선은 이제 그게 정당의 이름이었다는 것이 조금 우리 정치의 낙후성이나 후진성을 좀 보여주는 거 아닌가. 뭐 저는 그러면 정당 조직만 아니었으면 상관이 없었던 건가요? 정당 조직까지 가지만 않았으면 상관이 없었던 건가요? 어쨌든 그것이 이제 정당을 이제 표방을 했고 또 정작 박근혜 후보는 당시에 한나라당에 소속돼 있는데 친박연대라는 정당의 이름으로 또 정당 되기 전에도 친박연대라는 이름으로 이 박근혜 후보에 대한 지지를 선언하고 박근혜 후보는 한나라당의 후보를 지지하고 이제 조금 아주 웃기는 모습이 된 거죠. 왜 여쭤보냐면 친노라는 이름도 있습니다. 물론 이른바 이제 친노라고 불리는 분들이 직접 지은 이름은 아니어서 결정적 차이가 거기에 있는데 우리한테 친노라는 이름 쓰지 말라라고 그렇다고 또 강력히 항변하는 거 보지도 못했어요. 친노라는 이름과 친박이라는 이름이 크게 다를까요? 예, 지금 어쨌든 민주통합당이 친노 비노 이런 식의 어떤 프레임에 갇혀 있는 것은 우리가 반드시 깨뜨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만약에 친노라는 이런 프레임을 만드는데 제가 이제 좀 비열을 한 바가 있다면 크게 반성하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제 친노라는 게 우리가 또 인연 따라서 폭넓게 그런 어떤 정치 세력이 존재할지는 몰라도 적어도 하나의 계파나 정파로서의 그 친노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일각에서는 친노 세력을 정치적 이익 집단 아니냐 이렇게 규정하는 사람들 우리 민주통합당을 분열시키는 그런 조금 악의적인 프레임이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친노라고 하는 세력이 갖고 있는 균질성은 있다고 보십니까? 정치적 가치로서? 그런 우리 참여정부 때 함께 했던 그런 광범위한 세력들이 있겠죠. 또 노무현 대통령의 정신과 가치를 지지하는 그런 폭넓은 세력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그 틀 속에서 각자 자신의 정치를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네, 시간이 한 이 다 갔습니다. 자동적으로 마지막 주도권 토론은 김두관 후보 순서입니다. 지금부터 10분, 최소한 2분 후보께 질문하고 토론. 오늘 토론이 이제 대통령의 자격, 리더십 이런 걸 가지고 지금 토론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저는 이제 문재인 후보, 손학규 후보, 정세균 후보 세 분께 골고루 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그 문재인 후보께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방금 우리 김종배 평론가께서 친박연대를 이야기하셨는데 친박연대 대표였던 그 서청원 전 의원 배노건에 대해서 좀 묻고 싶습니다. 서청원 전 의원은 일단 노무현 대통령 탄핵에 좀 앞장을 섰고 또 그 공천 헌금 비리로 어쨌든 감옥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와 경쟁해야 할 그 박근혜 후보 최측근이기도 하고요. 2008년 서청원 공천 비리 헌금 사건과 관련해서 법무법인 부산에서 그 상고심 이 변호인을 맡으셨는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예, 우선 뭐 서청원 대표도 그분의 정치적 입장이나 노선과 상관없이 형사 피고인이 되면 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지금 이번에 새누리당에서 불거진 공천 헌금은 사실은 새누리당의 실세에게 공천을 위해서 말하자면 뇌물, 공천 뇌물이라고 저는 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당시 이제 서청원 대표의 건은 그 정당이 최고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차입을 한 것이었거든요. 그리고 전액 다 정당의 운영 자금으로 쓰여졌고요. 그래서 그때 우리 창조한국당의 문국현 대표님 사건하고 유사한 그런 사건이었는데 어쨌든 이제 법률가 입장에서는 변론할 만한 그런 여지가 있다고 저는 그렇게 뭐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도 뭐 그게 저 변호사 시절에 그 사건을 맡은 것이 제가 주도하는 크게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 일단 그 공천헌금을 통해서 국민이 선택해야 될 국회의원을 그야말로 돈으로 이렇게 정치적 특권을 준 거거든요. 첫 번째는 정치적 특권을 배노했던 것이고 두 번째 이렇게 1심과 항소심에 문 후보를 변호사로 선임한 것이 아니라 상고심, 대법원 상고심에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대법관에 참여정부에서 임명한 대법관이 4분 정도 계실 때거든요. 그렇게 보면 우리 법조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정관예우를 활용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었지 않는가. 오히려 그런 서청원 전 의원의 그런 의도에 좀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동참한 성격이 약간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변호사의 윤리라고 말씀하시지만 보통 우리가 장관을 임명하면 청문회에서 호되게 이렇게 점검을 합니다. 보통 이제 부동산이라든지 군 면제 이런 거 가지고 굉장히 논란이 되고 있는데 보통 나오시는 장관 후보들이 제가 장관 되기 전의 일이라서 부동산 투기에 대해서 나는 잘 모르겠다 이렇게 했을 경우는 아마 청문회에서 국무위원으로 채택되기 힘들 것입니다. 그 당시 변호사를 윤리를 이렇게 말씀하시기엔 너무 우리 일반 정서, 특히 자기 국정을 맡을 대통령이 특권과 반칙으로부터 아주 자유로워야 하고 또 재벌개혁을 비롯한 경제민주화나 사회적 보편적 복지를 실현하려고 그러면 강력한 기득권 내지는 이런 쪽하고 단호했어야 되는데 그런 점에서 좀 너무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오히려 이 변호사는 정당한 사유 없이 사건 수임을 거부를 하면
그것이 이제 변호사법에 위반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아까 상고식 말씀하셨는데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법무부인 부산이 수임해서 제가 이제 사건을 다룰 수 있었던 거죠. 당시에 법정에 나가서 해야 되는 사건은 아니고 법리를 다투면 되는 사건이기 때문에 이런 이유로 친박 연대라는 정당의 책임일 수는 있지만 대표인 서청은 대표 개인의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라는 이제 법리적인 다툼을 해봤던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이 인정하지 않았고요. 그런 이제 관행은 이제는 고쳐져야 될 그런 낡은 관행이라고 대부분이 이제 판결을 해주신 셈이죠. 2008년 12월이 상당히 참 엄혹한 시기였고요. 일단 그 노무현 대통령의 그런 어떻게 보면 그림자로서 정신을 선계하는 지금 후보로서 또 차기 국정을 맡을 대통령 후보로서 참 그런 변론이 모르겠습니다. 변호사로서는 변호사 윤리로 보면 그럴듯하지만 이 정치인의 시각에서 보면 참 동의하기 힘들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 손학규 후보에게 좀 묻겠습니다. 아까 모두에서도 좀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정몽구 회장의 구속 반대, 또 현대자동차 파업 철회, 또 2007년 저희 당으로 왔을 때는 출종제 폐지도 주장하셨고 규제 완화 이런 것들을 주장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2010년은 정동영 후보의 부유세 신설에 대해서 징벌세라는 규정을 하시면서 반대를 하셨는데 최근에는 이제 경제민주화를 말씀하시고 또 저녁 있는 삶 이런 말씀을 하시길래 그 부분하고 너무 이렇게 좀 제가 볼 때는 노선이 많이 이렇게 좀 달라서 좀 이해하기가 좀 납득하기 좀 어려운데요. 그 점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죠. 예. 우선 경제민주화가 재벌 개혁이 그 중요한 내용입니다만 재벌 때려잡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기업을 망하게 하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대기업은 대기업대로 나라 경제에 기여하고 국민 경제에 기여하고 일자리를 만듭니다. 다만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영역을 침범해서 중소기업을 잡아먹고 특히 골목상권 영세 자영업자들 못 살게 하는 거 이거는 나라가 막아줘야 된다. 그것이 경제민주화입니다. 경제민주화는 기본적으로 시장경제의 공정한 질서를 제대로 바로 잡자는 것이고요. 그러한 면에서 지금 몇 가지 말씀하신 거는 뭐 꼭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부유세 신설과 관련해서는 아까도 다른 자리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세금은 국민들에게 차근차근 필요한 만큼 올려받아야지 징벌적인 과세가 되면은 당연히 그 조세 저항이 나오고 그것은 사회적인 분열을 일으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도 재벌 개혁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제 순환 출제 금지라든지 출종제 폐지 여러 가지 있겠지만 오히려 어떻게 보면 저는 재벌을 정말 엄호하고 또 강력한 로비 집단인 정경련을 해체해야만이 재벌 개혁이 제대로 되는 게 아닌가 저는 감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법적인 아마 뒷받침되지 않을 겁니다. 대한상공회의소나 경영자총회는 법적 근거가 있지만 재벌들의 강력한 로비 집단인 정경련 아마 법적 근거가 없는 것으로 아는데 정경련 해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경련 해체는 특별히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만 지금 재벌의 로비가 전경련 때문에 일어난다. 저는 그렇게 생각지 않습니다. 실제로 삼성이 전경련 때문에 전경련을 통해서 합니까? 삼성이다 현대차다 이런 것은 오히려 전경련보다 훨씬 더 큰 사적인 조직과 로비력을 갖고 있고 그 법적인 문제를 제가 솔직히 깊이 생각을 못 해봤습니다만 전경련은 이것이 그 자체로서 경제민주화를 해친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깊이 다시 검토를 하고 다만 우리가 자칫 경제민주화라고 하는 것이 재벌에 대한 적대감, 증오심을 불러일으키는 이런 식으로 발전해서는 안 된다 그런 생각입니다. 경제민주화와 관련해서는 헌법 119조 2항을 지키지 않은 정부에 더 큰 책임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재벌 자체에도 문제가 있겠지만 역대 정부가 재벌 개혁과 관련해서 직무유기를 한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성격 규정을 합니다. 혹시 정세균 대표께서는 후보께서는 재벌 개혁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저는 그 재벌의 공과 과를 분명하게 구분해야 된다. 그래서 그 재벌이 그 수출 대기업들도 있고요, 골목 대기업들도 있습니다. 수출 대기업은 나름대로 대한민국 경제에 기여를 해왔고 앞으로도
그 역할을 잘 해야 될 것입니다. 제가 경제 안보라고 하는 개념을 말씀드리고 있는데 사실 경제 주권이 없어지고 국가의 경제가 제대로 유지가 되지 않으면 매우 어려워진 상황이 되기 때문에 대기업, 중소기업 가리지 말고 제대로 기업 활동을 하는 기업은 잘 지원하고 자율적인 활동을 하도록 두는 게 옳다. 그런데 골목 대기업은 중소기업의 골목 상권까지 빼앗아가는 마치 골목 대장이 아이들을 괴롭히는 것과 똑같은 일이 지금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골목 대기업은 제 위치로 돌아가도록 확실하게 규제하고 엄벌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재벌이 정말 골목 상금까지 침해하고 있고 유통법 상생법이 만들어지고 또 이 위임을 시도해 했는데 조례를 만든 걸 최근 법원에서 다시 이혼 판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차기 정부에서는 골목 상권을 확실하게 협력을 해서 좀 지켜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서민들도 골목 상권이 너무 힘듭니다. 반드시 함께 좀 노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이 민주통합당의 마지막이 아니라 처음 토론회인데요. 그런데 네 분의 단점이 좀 많이 부각되고 장점이 많이 부각되지 못한 것 같아서 네 분께 공의 30초씩 드리겠습니다. 새누리당의 박근혜 후보를 이길 수 있는 비장의 무기가 무엇인지 한 말씀씩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문재인 후보부터 시작하시죠. 네네. 예, 이 박근혜 후보와는 우리가 미래 비전을 놓고 경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박근혜 후보의 역사 인식을 문제 삼습니다만 그 이유는 우리 미래 비전, 우리나라가 발전해 나가야 될 그런 방향에 부합하는 그런 역사 인식을 가지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민주주의에 대한 철학과 소신이 없거든요. 과거 독재를 찬양하고 있으니까요. 그러면 민주주의에 대한 소신 없이 어떻게 경제민주화 복지국가가 가능하겠습니까? 그리고 또 네, 그다음 손학규 후보 해주시죠. 예, 무엇보다도 대통령 지도자가 될 사람은 확고한 국정 철학을 가져야 합니다. 민주주의에 대한 신념, 민생에 대한 확고한 철학, 그리고 통합에 대한 철학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자기 헌신이 있어야 됩니다. 박근혜 후보 민주화를 운동을 통해서 또 빈민운동과 노동운동을 통해서 국민과 함께하고 야권 대통합을 통해서 남북 통합을 그 실천한 손학규, 이제 중간층 특히 중도층의 표심을 모아서 우리 박근혜 대표를 알겠습니다. 수도권에서부터 확고하게 이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두관 후보님. 재벌개혁, 경제민주화 다 이렇게 우리 후보도 그러고 새누리당의 박근혜 후보도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정말 취임하면 1년, 2년 만에 재벌과 타협하고 기득권과 타협하는 사례들을 우수하게 봤습니다. 끝까지 타협하지 않고 정말 경제민주화와 이 땅의 정의를 실현할 후보는 감히 김두관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청와대에서 통치를 통해서 정치를 배운 사람하고 네, 진정성이 있는 정세균과 진정성이 없는 박근혜, 이 보편적 복지와 경제민주화의 내용을 가지고 있는 정세균과 그냥 포장만 가지고 있는 박근혜가 차이가 있고, 가장 큰 차이는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본 적이 있는 정세균과 그렇지 못한 따뜻한 가슴을 가지고 있는 정세균과 그 가슴이 없는, 그래서 민생을 챙기기에는 너무나 먼 당신이다. 그래서 저는 잘 알겠습니다. 박근혜가 네. 후보가 적절한 후보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따가 마무리 발언 시간이 있는데 우리 김민정 교수가 미리 한번 예행 연습을 시켜주신 것 같네요. 오랫동안 서 계셨는데 좀 힘드세요? 다리 아프세요? 저희만 앉아 있어서 좀 죄송하기도 하지만 이게 대통령으로서의 체력 테스트이기도 하니까 마지막까지 좀 부탁을 드립니다. 잘들 협조해 주셔서 마무리 발언 30초씩 시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까 처음에 시작할 때 기호 순서로 정세균 후보부터 시작했으니까 마지막은 기호 역순 문재인 후보부터 30초씩 마지막 인사입니다. 지금 국민들은 정권 교체와 함께 새로운 정치를 바라고 있습니다. 깨끗하고 정직한 정치, 또 국민들과 소통하는 정치 갈망하고 있습니다. 저는 정치 신인입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과거의 정치 문화에 물들지 않았습니다. 국민들의 염원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정권 교체,
정치 교체, 시대 교체 저에게 함께 맡겨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손학규 후보. 우리나라 참 어렵습니다. 이미 경제는 장기 불황에 빠져 있고 가계부채는 천존화되고 있습니다. 가구당 빚이 5천만 원이나 됩니다. 유럽발 경제위기 시커먼 먹구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위기를 극복해 나갈 대통령, 풍부한 경험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단순한 경험이 아닙니다. 투철한 국정 철학, 국민과 민생과 통합에 기초를 둔 저 손학규, 이 위기를 극복해내겠습니다. 네, 김두관 후보. 김두관 정부는 정말 서민과 중산층에게 따뜻하게 다가가는 그런 정부이고 싶습니다. IMF 실직 때 산에 가서 위로를 받았다는데 그래도 산보다 나은 정부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어머니로부터 배운 게 있습니다. 언덕은 내려봐도 되는데 사람을 낮춰봐서는 안 된다. 그런 심정으로 국민을 섬기는, 그리고 서민과 사회적 경제적 약자를 섬기는 그런 정부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정세균 후보. 네, 지금 어디를 가도 힘든다는 말뿐입니다. 저는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치를 시작했습니다. 공부를 하고 싶어도 가난 때문에 학교를 가지 못하는 사람이 없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 정치를 시작했습니다. 그 꿈이 저를 이 자리에 세웠습니다. 역시 문제는 경제입니다. 저는 정의로운 경제를 살리는 그런 대통령이 꼭 되고 싶습니다. 국민 여러분들의 전폭적인 지지와 성원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떻게 지켜보셨습니까? 한 당의 후보 토론이라 어떤 대목에서는 차이점이 많이 부각되지만 또 정책 몇몇 대목에서는 마치 단합되어 하시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는데요. 앞으로 각 방송사마다 TV 토론이 이어지니까 기회 있을 때마다 챙겨보시고 어느 분이 정말 훌륭한 후보인지 가늠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분께는 다 1등 하세요. 이게 제 드릴 수 있는 제일 좋은 덕담입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패널 세 분도 수고하셨습니다. 방청객 여러분도 애 많이 쓰셨습니다.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모두 마치도록 하죠. 감사합니다.